3분만 버티십시오. 제가 곁에 있겠습니다. 스웨덴 재벌가의 여성이 자신을 지켜주던 한국인 경호원에게 완벽하게 반해버린 순간의 이야기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눈물콕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너희에게 남은 시간은 길지 않다. 얌전히 기다려. 남자의 목소리는 마치 쇠를 긁는 것처럼 거칠고 낮았다. 그 목소리가 귓가에 끈적하게 달라붙었다가 멀어졌다. 직후 육중한 철문이 닫히는 굉음이 공간 전체를 삼켰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세상과 단절된 완벽한 정적이 찾아왔다. 빛이 사라진 공간은 단순한 어둠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질량을 가진 검은 물체처럼 온몸을 짓눌러 왔다. 스텔라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려 했지만 폐가 단단하게 굳어버린 듯 공기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다. 코 속으로 곰팡이 냄새와 오래된 먼지 냄새, 그리고 어딘가에서 배어나오는 녹슨 쇠 냄새가 훅 끼쳐왔다. 이질적이고 불쾌한 냄새였다. 스텔라는 본능적으로 몸을 뒤틀었지만 등 뒤로 묶인 손목이 끊어질 듯한 통증을 호소했다. 손목을 조이고 있는 것은 부드러운 밧줄이 아니었다. 단단하고 날카로운 플라스틱 재질의 공업용 케이블 타이였다. 그녀가 움직일 때마다 케이블 타이의 각진 모서리가 여린 손목 피부를 파고들며 혈관을 압박했다. 손가락 끝의 감각은 이미 둔해져 있었다. 피가 통하지 않아 저릿한 감각이 손끝에서부터 팔로 기어 올라왔다. 여기가 어디지? 나는 왜 여기에 있는 거지? 혼란스러운 기억의 파편들이 머릿속을 어지럽게 헤집었다. 그녀는 분명 강원도의 한적한 리조트로 이동 중이었다. 스웨덴 본사에서 파견된 시찰단과 헤어져 현지 법인의 보안팀장과 함께 차량에 탑승했던 것까지는 기억이 났다. 창밖으로 펼쳐지던 평화로운 숲의 풍경, 그리고 갑작스러운 급정거, 앞을 가로막은 검은 차량들, 공포가 등골을 타고 뇌까지 차갑게 기어 올라왔다. 그녀는 스웨덴의 혹독한 겨울바람에도 익숙했고 기업 경영이라는 냉혹한 전쟁터에서 수많은 위기를 헤쳐온 강인한 사업가였다. 수억 달러가 오가는 협상 테이블에서 상대의 눈을 똑바로 마주하며 기싸움을 벌일 때도 그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느끼는 공포는 차원이 달랐다. 이것은 사회적 지위나 자본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원초적인 생존의 문제였다. 누구 없어요? 입 밖으로 내뱉고 싶었지만 성대가 공포에 얼어붙어 갈라진 소리만 겨우 새어 나왔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날뛰고 시야가 하얗게 전멸했다. 과호흡이 오고 있었다. 숨을 쉴 때마다 가슴에 통증이 느껴졌다. 이대로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죽게 될지도 모른다는 상상이 그녀의 이성을 잠식하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스텔라 대표님, 제 목소리 들리십니까? 박민준, 그녀의 전담 경호팀장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기이할 정도로 평온했다. 마치 회사 로비에서 아침 일정을 보고하는 사람처럼 건조하고 안정적이었다. 절망적인 상황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 이질적인 차분함이 스텔라의 속수무책인 패닉을 억지로 붙들어맸다. 민준 씨, 거기 있어요? 네, 바로 옆에 있습니다. 안심하십시오. 우리 이제 죽는 건가요? 그 사람들이 총을 가지고 있었어요. 대체 그들은 누구죠? 왜 우리를? 스텔라의 목소리가 걷잡을 수 없이 떨렸다. 울음을 터뜨리기 직전에 아이 같은 목소리였다. 민준이 짧고 단호하게 대답했다. 진정하십시오.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호흡부터 가다듬으십시오. 저를 따라하세요. 코로 깊게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뱉으세요. 마시고 내쉬고. 어둠 속에서 민준의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려왔다. 스텔라는 홀린 듯이 그 리듬에 맞춰 호흡을 시도했다. 차가운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다가 나갔다. 몇 번의 심호흡 끝에 미친 듯이 날뛰던 심박수가 조금씩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다. 민준은 어둠 속에서 자신의 손목을 비틀어 보았다. 등 뒤로 묶인 손목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놈들은 아마추어가 아니었다. 일반 편의점에서 파는 얇은 케이블 타이가 아니라 두께가 1cm은 되어 보이는 건설 현장 등에서 쓰는 중장 비용이었다.
사람의 근력으로는 절대 끊을 수 없는 강도를 지닌 물건이었다. 그는 보이지 않는 눈으로 주위의 공기를 읽었다. 습도는 높고 바닥은 축축한 시멘트였다. 밖에서 들려오는 미세한 소음조차 차단되는 것을 보면 방음이 완벽한 지하실이나 두꺼운 콘크리트 건물의 내부일 것이다. 놈들이 돌아오기까지 남은 시간은 얼마나 될까? 그들은 아마 자신들의 요구 조건을 본사에 전달하러 갔을 것이다. 길어야 10분, 짧으면 5분. 그 안에 이곳을 탈출하지 못하면 그들은 협상 카드가 되어 끌려다니거나 쓸모가 없어지는 순간 제거될 것이다. 민준이 몸을 움직여 스텔라 쪽으로 조금씩 다가갔다. 바닥에 쓸리는 구두 소리가 정적을 깼다. 대표님,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을 잘 들으십시오. 우리는 나갈 수 있습니다. 나갈 수 있다고요. 어떻게 나가요? 손이 묶여 있는데 문도 잠겨 있을 거고요. 나갈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당장 대표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놈들이 돌아오기 전에 끝내야 합니다. 도움이라니 제가 뭘 할 수 있다는 거죠?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도 힘든데 신발끈입니다. 민준의 투파이즈 없는 말에 스텔라가 망연히 그가 있는 쪽을 바라보았다. 어둠 때문에 표정은 보이지 않았지만 당혹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신발끈이라니 지금 농담하는 거예요? 농담이 아닙니다. 지금 신고 계신 운동화, 그것이 우리를 살릴 유일한 도구입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방법이니 저를 믿으십시오. 민준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그것은 막연한 희망 고문이 아닌 확신에 찬 전문가의 분석이었다. 스텔라는 마른 침을 삼켰다. 선택의 여지는 없었다. 어떻게 하면 되죠? 제 등 뒤로 오십시오. 등을 맞대고 앉는 겁니다. 두 사람은 좁고 축축한 바닥을 엉덩이로 밀어 서로에게 다가갔다. 이윽고 민준의 넓고 단단한 등이 스텔라의 등과 맞닿았다. 얇은 셔츠 너머로 전해지는 그의 온기가 스텔라에게 설명할 수 없는 안도감을 주었다. 극한의 공포 속에서 타인의 온기만큼 확실한 위안은 없었다. 제 오른쪽 발입니다. 발 뒤꿈치로 밟아서 신발을 벗겨주십시오. 쓸 수 없으니 감각만 이용해야 합니다. 스텔라는 어둠 속에서 발을 더듬었다. 딱딱한 가죽 구두의 질감이 느껴졌다. 그녀는 덜덜 떨리는 다리에 힘을 주어 그의 구두 뒤축을 꾹 눌렀다. 민준이 발을 쏙 빼자 신발이 벗겨졌다. 잘하셨습니다. 다음은 그 신발끈을 밟아서 고정해 주십시오. 제가 끈을 뽑아내겠습니다. 민준이 발가락을 움직여 헐거워진 신발끈을 당겼다. 몇 번의 시행착오 끝에 긴 끈 한 줄이 확보되었다. 다음은 그 끈을 잡으십시오. 등 뒤로 묶인 손가락 끝으로 어떻게든 잡아야 합니다. 놓치면 안 됩니다. 기회는 한 번뿐입니다. 스텔라는 등 뒤로 묶인 손가락을 비틀어 바닥을 더듬었다. 손톱이 바닥을 긁는 소리가 소름 끼치게 울렸다. 손가락 끝에 얇고 부드러운 끈의 감촉이 닿았다. 그녀는 다리에 쥐가 나는 고통을 참아내며 검지와 중지 사이에 끈을 끼웠다. 잡았어요. 좋습니다. 다음은 그 끈의 한쪽 끝을 제 손목을 묶고 있는 케이블 타이의 틈 안으로 밀어 넣어야 합니다. 제 손목 안쪽으로 끈을 유도해 주십시오. 이것은 마치 눈을 감고 바늘귀를 꿰는 것과 같은 고난도의 작업이었다. 스텔라는 민준의 손목과 케이블 타이 사이의 미세한 틈을 찾기 위해 손가락을 움직였다. 민준의 거친 피부, 차가운 플라스틱의 감촉이 동시에 느껴졌다. 땀으로 손이 미끄러졌다. 조금만 더 위로. 네, 거기입니다. 밀어 넣으세요. 스텔라가 힘껏 끈을 밀어 넣자 민준이 손목을 비틀어 반대편으로 나온 끈을 낚아챘다. 성공입니다. 민준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안도의 빛이 스쳤다. 하지만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였다. 이제 이 신발끈의 양끝을 제 양발의 신발끈에 각각 묶습니다. 단단히 묶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걸치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발을 자전거 페달을 밟듯이 움직이는 겁니다. 민준은 엎드린 자세에서 상체를 최대한 구부려 양손에 쥐어진 신발끈의 끝을 자신의 양발 운동화 끈에 단단히 엮었다. 결과적으로 케이블 타이를 사이에 두고 신발끈이 팽팽한 활시위처럼 위치하는 형태가 되었다. 이것은 마찰 절단의 원리였다. 스텔라 대표님,
지금부터 제가 발을 움직일 겁니다. 조금 시끄러울 수 있고 타는 냄새가 날 겁니다. 당황하지 마십시오. 이건 물리학입니다. 물리학이라고요? 네. 마찰열을 이용하면 플라스틱은 녹습니다. 아무리 강한 결속도 열 앞에서는 무력해집니다. 민준이 숨을 고르더니 발을 교차하며 움직이기 시작했다. 쿡, 쿡, 쿡. 처음에는 느리고 둔탁한 소리가 나더니 점차 빨라졌다. 운동화 끈이 케이블 타이의 표면을 빠르게 긁으며 마찰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민준의 허벅지 근육이 터질 듯이 팽창했다. 등 뒤로 묶인 팔이 뒤틀리며 어깨 관절에 격렬한 통증이 몰려왔지만 그는 멈출 수가 없었다. 지금 멈추면 열이 식는다. 열이 식으면 플라스틱은 다시 굳는다. 한 번에 끝내야 했다. 투투, 투투. 속도가 붙자 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어둠 속에서 매캐한 냄새가 피어올랐다. 플라스틱이 녹아타면서 내뿜는 지독한 연기 냄새였다. 조금만 더. 민준이 이를 악물었다. 이마에서 흐른 땀이 눈에 들어갔지만 닦을 수도 없었다. 그의 호흡이 거칠어졌다. 발을 구르는 속도는 더 이상 인간이 하고 있다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빨라졌다. 마찰열은 순식간에 섭씨 100도를 넘어섰다. 열에 약한 케이블 타이의 가장 약한 부분이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스텔라는 등 뒤에서 들려오는 민준의 거친 숨소리와 옷이 스치는 소리에 압도당했다. 이 남자는 지금 목숨을 걸고 자신을 구하려 하고 있었다. 단순한 고용 관계를 넘어선 헌신이었다. 으아, 민준이 마지막 힘을 쥐어짜내며 발을 강하게 뻗었다. 툭, 경쾌하면서도 둔탁한 파열음이 어둠을 갈랐다. 민준의 손목을 짐승의 이빨처럼 꽉 물고 있던 압력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끊어졌다. 케이블 타이가 두 동강 나며 튕겨나갔다. 하. 민준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재빨리 손을 앞으로 가져왔다. 손목에는 깊은 붉은 자국이 남아있고 피부가 벗겨져 화끈거렸지만 자유의 감각이 더 컸다. 그는 지체 없이 몸을 돌려 스텔라에게 다가갔다. 괜찮으십니까? 다친 곳은 없습니까? 민준 씨, 당신 손목이 제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표님부터 풀어드리겠습니다. 민준은 스텔라의 등 뒤로 돌아가 노련한 손길로 그녀의 결박을 풀었다. 이번에는 민준의 양손이 자유로웠기 때문에 굳이 신발끈을 쓸 필요도 없었다. 주변에 굴러다니는 날카로운 쇠조각을 찾아 케이블 타이를 비틀어 끊었다. 뚝! 마침내 스텔라의 손도 자유를 얻었다. 그녀는 해방되자마자 붉게 부어오른 자신의 손목을 감싸쥐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혈액이 다시 돌며 찌릿한 고통이 몰려왔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울 시간조차 없었다. 일어서십시오. 감상에 젖을 시간 없습니다. 놈들이 옵니다. 민준이 스텔라의 팔을 잡아 일으켜 세우는 순간 아득히 먼 복도 끝에서 육중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뚜벅뚜벅 군화의 굽이 바닥을 울리는 소리였다. 방금 소리 들었어? 안에서 무슨 소리가 난 것 같은데. 문 밖에서 남자들의 웅성거리는 목소리가 들렸다. 민준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다. 방어 모드에서 전투 모드로 전환되는 순간이었다. 그는 스텔라를 문이 열리면 바로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 벽 뒤쪽으로 밀어 넣었다. 숨을 죽이십시오. 제가 신호를 보내면 그때 뛰는 겁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다. 3분의 골든타임, 그들은 첫 번째 관문을 통과했다. 하지만 이것은 기나긴 밤의 시작에 불과했다. 철문이 열리기 직전의 찰나였다. 민준은 스텔라의 어깨를 감싸 안고 문이 열리면 시야가 닿지 않는 사각지대인 벽 뒤 깊숙한 곳으로 그녀를 밀어 넣었다. 그의 그 손길은 난폭하지 않았지만 거부할 수 없는 단호함이 묻어나왔다. 스텔라는 등을 차가운 시멘트 벽에 바싹 붙였다. 심장이 흉곽을 뚫고 나올 것처럼 격렬하게 뛰었다. 끼익! 오랫동안 기름칠을 하지 않은 경첩이 비명을 지르며 철문이 열렸다. 복도의 형광등 불빛이 어둠에 잠겨있던 방 안으로 날카로운 창처럼 꽂혔다. 그 빛을 등지고 그림자 하나가 방 안으로 길게 늘어졌다. 놈들 중 한 명이었다. 역광 때문에 표정은 보이지 않았지만 어깨에 맨 소총의 실루엣이 선명했다. 남자는 방 안의 정적을 의심하듯 고개를 들이밀고
무전기를 향해 중얼거렸다. 여기는 3구역. 인질 상태 확인한다. 남자의 목소리는 건조했다. 그에게 이것은 일상적인 업무에 불과했다. 남자가 방 안으로 한 걸음 더 깊숙이 발을 들여놓는 순간이었다. 문 뒤 어둠 속에 숨을 죽이고 잠복해 있던 민준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는 호흡을 멈췄다. 상대가 숨을 들이마시는 타이밍, 바로 지금이었다. 인간은 숨을 들이마실 때 근육이 이완되고 반응 속도가 느려진다. 지금이다. 민준의 몸이 압축된 스프링처럼 튀어나갔다. 발소리는 없었다. 바닥을 차는 소리조차 죽인 유령 같은 움직임이었다. 퍽! 둔탁한 타격음이 아닌 묵직한 진동이 공기를 울렸다. 민준의 주먹이 남자의 명치를 정확하게 가격했다. 횡격막이 순간적으로 마비되고 남자의 입에서 컥 하는 단말마가 새어나왔다. 숨을 쉴 수 없게 된 남자가 고통스럽게 몸을 앞으로 숙였다. 민준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남자의 오른팔을 낚아채 등 뒤로 꺾어 올리는 동시에 왼손으로 남자의 입과 코를 틀어막았다. 남자가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민준의 악력은 강철 같았다. 민준은 남자의 귓가에 입을 대고 낮게 속삭였다. 조용히 해. 소리 내면 기절로 안 끝나. 민준은 남자의 경동맥을 정확하게 압박했다. 뇌로 가는 혈류를 일시적으로 차단하여 의식을 끊는 기술이었다. 3초, 4초, 5초. 남자의 저항이 잦아들고 거대한 몸뚱이가 힘없이 축 늘어졌다. 민준은 기절한 남자를 바닥에 소리 없이 눕혔다. 마치 잠든 아이를 내려놓듯 조심스러운 동작이었다. 스텔라는 입을 틀어막은 채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공포와 경외가 뒤섞인 감정이 그녀를 휘감았다. 민준의 움직임에는 불필요한 살기가 없었다. 그것은 싸움이라기보다는 정교하게 계산된 외과 수술처럼 보였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무장한 괴한을 제압한 민준이 남자의 허리에서 무전기를 빼내고 소총을 분리해서 구석으로 던져버렸다. 총은 쓰지 않습니다. 총성은 위치를 노출시킬 뿐입니다. 그는 스텔라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다. 가시죠. 제 뒤에서 1m 이상 떨어지지 마십시오. 제 발소리에 맞춰 걸으십시오. 민준 씨, 저 사람 죽은 건가요? 아닙니다. 잠시 잠든 것뿐입니다. 30분 정도는 일어나지 못할 겁니다. 그 안에 이곳을 탈출해야 합니다. 민준이 앞장섰다. 복도는 미로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벽면 곳곳에 페인트가 벗겨지고 곰팡이가 슬어있는 것으로 보아 오랫동안 방치된 리조트 건물이거나 버려진 공장인 듯했다. 어디선가 물이 뚝뚝 떨어지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다. 두 사람은 그림자처럼 벽에 바싹 붙어 이동했다. 민준은 코너를 돌 때마다 거울 조각을 이용해 시야를 확보했다. 잠깐, 민준이 손을 들어 제지했다. 전방 복도 끝에서 두 명의 남자가 대화를 나누며 지나갔다. 스텔라는 숨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벽에 몸을 밀착시켰다. 스웨덴의 숲에서 사슴 사냥을 구경한 적은 있었지만 자신이 사냥감이 된 것은 처음이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민준의 넓은 등이 시야를 가려주는 것만으로도 신기한 용기가 솟았다. 그때였다. 건물 전체를 뒤흔드는 날카로운 하울링 소리와 함께 스피커에서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마이크 테스트. 기계적으로 변조된 듯한 목소리였지만 민준은 그 목소리의 주인을 즉시 알아차렸다. 타이탄. 업계에서 가장 악명 높은 용병이자 기업 사냥꾼. 그가 여기에 있다는 것은 이 납치가 단순한 몸값 요구가 아님을 의미했다. 그는 놈들이 노리는 것이 돈이 아니라 스텔라의 기업이 가진 특허 기술이나 합병 관련 정보임을 직감했다. 숨바꼭질은 끝났다. 박민준 팀장, 그리고 스텔라 대표. 스피커의 목소리가 낡은 건물의 벽을 타고 울렸다. CCTV는 이미 보고 있다. 3구역 통로, 생쥐처럼 벽에 붙어 있지 마라. 스텔라가 헉하며 놀라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낡은 감시, 카메라의 붉은 불빛이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어디로 가든 소용없다. 출구는 봉쇄됐다. 내 부하들이 개미새끼 한 마리 빠져나가지 못하게 막고 있다. 선택해라. 제 발로 걸어 나오면 신사적으로 대우해주지. 하지만 계속 도망친다면
이 건물을 통째로 날려버리겠다. 폭탄이 터지는 걸 보고 싶진 않겠지. 스텔라가 민준의 옷자락을 꽉 쥐었다. 손바닥에 식은땀이 흥건했다. 민준 씨, 저 사람 말 진짜일까요? 건물을 폭파하다니. 진짜일 겁니다. 놈은 허튼 소리를 할 성격이 아닙니다. 목표를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놈입니다. 민준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지금 건물을 빠져나갈 루트는 모두 막혀 있을 것이다. 무력으로 돌파하기엔 스텔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었다. 상대는 중무장한 용병 집단이다. 혼자라면 어떻게든 돌파하겠지만 스텔라를 보호하며 싸우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민준은 짧은 순간 수십 가지의 시뮬레이션을 머릿속에서 돌렸다. 정면 돌파 시 생존 확률 5%, 우회 시 15%. 하지만 스텔라가 다칠 확률은 90%. 그는 결단을 내려야 했다. 리스크 관리의 핵심은 최악을 피해 차악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대표님입니다. 죽이진 않을 겁니다. 정보가 필요하니까요. 민준이 스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의 흔들림 없는 눈동자가 스텔라의 불안한 시선과 마주쳤다. 저를 믿으십니까? 네, 믿어요. 스텔라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이 지옥 같은 곳에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그뿐이었다. 그럼 제 지시에 따라 주십시오. 우리는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놈들의 차를 이용하는 겁니다. 자발적인 인질이 되어 놈들의 본거지로 이동하는 척하며 기회를 엿보는 겁니다. 잡히자는 말이에요? 전술적 후퇴입니다. 여기서 개죽음 당하는 것보다 이동 중에 생길 변수를 노리는 것이 생존 확률이 높습니다. 민준은 스텔라를 데리고 당당하게 로비 쪽으로 걸어나갔다. 그가 양손을 들고 나타나자 로비에 대기하고 있던 수십 명의 무장한 남자들이 일제히 총구를 겨누었다. 그들의 중앙에 타이탄이 서 있었다. 2미터가 넘는 거구. 근육질에 몸을 감싼 전술 조끼. 마치 거대한 바위산이 서 있는 듯한 위압감이었다. 제법이군. 신발끈으로 케이블 타이를 끈다니. 그건 교본에나 나오는 기술인 줄 알았는데. 타이탄이 비릿하게 웃으며 박수를 쳤다. 짝짝짝. 건조한 박수 소리가 로비에 울렸다. 박민준, 명성은 익히 들었다. 대한민국 특전사 707의 전설이라지. 하지만 여기선 그저 경호원 나부랭이일 뿐. 민준은 스텔라의 앞을 가로막듯 섰다. 자신의 몸으로 그녀를 완전히 가리는 보호 태세였다. 원하는 게 뭐지? 알고 있을 텐데. 그 여자, 머릿속에 있는 것, 친환경 에너지 배터리 설계도, 그리고 합병 정보. 타이탄이 턱으로 스텔라를 가리켰다. 조용히 차에 타라. 저항하면 여기서 끝낸다. 물론 여자는 살려두겠지만 네가 오체 만족하리란 보장은 못하지. 민준이 주위를 빠르게 훑었다. 저격수 2명, 자동 소총수 6명, 근접 전투원 4명. 지금은 때가 아니었다. 굴복하는 척하며 놈들의 경계를 늦추는 것이 최선이었다. 민준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다. 대신 그녀에게 손대지 마라.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건드리면 거래는 없다. 거래? 건방지군. 좋다. 태워. 민준과 스텔라는 대기 중이던 검은색 대형 SUV의 뒷좌석에 떠밀려 들어갔다. 양옆에 감시원들이 올라탔다. 육중한 문이 닫히는 소리가 감옥 문이 닫히는 소리처럼 들렸다. 차가 거칠게 출발했다. 타이어가 자갈을 긁는 소리와 함께 그들은 알려지지 않은 곳으로 끌려가기 시작했다. 스텔라는 공포에 질려 어깨를 떨었지만 민준의 차분한 눈빛을 보고 억지로 호흡을 가다듬었다. 민준의 손가락이 스텔라의 손등을 톡톡 두드렸다. 모르스 부호 같은 리듬이었다. 기다려. 소리 없는 신호가 그녀의 혈관을 타고 흘러들어왔다. 차는 비포장 도로를 한참 달렸다. 덜컹거리는 차체 때문에 내장이 뒤틀리는 듯한 멀미가 몰려왔다. 창밖으로는 문명의 흔적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끝없는 밀림이 펼쳐져 있었다. 하늘을 가릴 만큼 빽빽하게 솟은 나무들과 덩굴 식물들이 도로를 침범하듯 얽혀 있었다. 강원도 깊은 산골 특유의 축축하고 더운 공기가 차 안으로 스며들어 숨을 막히게 했다. 1시간쯤 달렸을까? 차가 어느 허름한 임시 거점 앞에 멈춰섰다.
놈들의 아지트인 듯했다. 콘크리트로 대충 지어 올린 건물의 주위에는 위장막이 쳐져 있었다. 내려. 감시원이 민준의 등을 총구로 거칠게 밀었다. 민준과 스텔라는 차에서 내려 주위를 살폈다. 울타리도 없는 정글 한가운데였다. 도망쳐봤자 숲에서 길을 잃고 그대로 죽거나 맹수에게 당하기 십상인 곳이었다. 놈들은 자연 그 자체가 감옥임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감시는 생각보다 허술했다. 타이탄은 선두 차량에서 내려 부하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이놈들은 여기 묵거나 다른 팀이 합류할 때까지 대기한다. 민준과 스텔라는 건물 밖 야외에 설치된 낡은 천막 아래 기둥에 묶이지 않은 채 억류되었다. 놈들의 자만심이었다. 무기 없는 남녀가 이 정글에서 도망칠 리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감시원 한 명이 그들 앞을 지키고 섰다. 그는 지루하게 하품을 하며 셔츠 주머니에 꽂혀있던 볼펜을 꺼내 딸깍거렸다. 더워 죽겠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야. 감시원이 투덜거리며 담배를 입에 물었다. 민준은 스텔라에게 극도로 미세한 눈짓을 보냈다. 지금이 기회였다. 감시원의 주의가 산만해진 틈, 그리고 그가 가진 볼펜, 민준의 머릿속에 탈출 계획이 완성되었다. 스텔라는 마른 침을 삼켰다. 민준의 눈빛이 말하고 있었다. 준비됐습니까? 스텔라는 스웨덴에서 겪었던 수많은 비즈니스 미팅에서의 연기를 떠올렸다. 아픈 척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지금 그녀는 실제로 속이 메스꺼리고 있었으니까. 스텔라가 짧은 비명을 지르며 배를 부여잡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배가 너무 아파요. 끊어질 것 같아요. 그녀의 연기는 실감났다. 식은 땀까지 흘리는 모습에 감시원이 놀라 담배를 떨어뜨렸다. 뭐야? 왜 그래? 물 좀 주세요. 설사 같아요. 제발, 죽을 것 같아요. 스텔라가 바닥을 구르며 고통을 호소했다. 감시원이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다. 젠장, 귀찮게 구는군. 꾀병 아냐? 감시원이 허리에 손을 짚고 몸을 숙여 스텔라의 상태를 확인하려 했다. 그가 스텔라에게 시선을 빼앗긴 바로 그 찰나의 순간이었다. 민준은 맹수처럼 기다리고 있었다. 감시원과 민준의 거리가 팔 하나 간격으로 좁혀졌다. 민준의 오른손이 번개처럼 움직였다. 그의 손은 감시원의 무기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셔츠 주머니에 꽂혀있던 볼펜을 낚아챘다. 감시원이 고개를 돌리기도 전이었다. 감시원이 소리를 지를 틈도 없었다. 민준은 볼펜의 둥근 끝부분으로 남자의 귓볼 바로 뒤, 목 근육이 만나는 움푹 파인 곳을 정확하게 찔러 넣었다. 피를 보는 타격이 아니었다. 그곳은 미주신경과 주요 혈관이 지나는 인체의 급소였다. 강한 힘으로 때리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각도로 신경을 압박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갑작스러운 신경 충격에 남자의 뇌가 일시적인 오류를 일으켰다. 눈동자가 뒤집히고 다리에 힘이 풀렸다. 거대한 몸뚱이가 마치 실이 끊어진 인형처럼 스르르 무너져 내렸다. 털썩. 민준은 쓰러지는 남자를 부축해 소리 없이 바닥에 눕혔다. 스텔라는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던 것을 멈추고 입을 다물지 못했다. 눈앞에서 벌어진 일이 믿기지 않았다. 민준 씨, 볼펜 한 자루면 충분합니다. 최소한의 힘으로 상대를 무력화하는 기술입니다. 10분 정도는 깨어나지 못할 겁니다. 민준이 감시원의 허리에서 작은 단검 한 자루를 챙겼다. 가시죠. 숲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떠나지 않으면 기회는 없습니다. 민준이 스텔라의 손목을 잡고 정글 쪽으로 뛰기 시작했다. 뒤에서 뭐야 저놈들 잡아 하는 고함 소리가 들려왔지만 이미 두 사람은 짙은 녹색의 장막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다. 정글은 생각보다 훨씬 가혹했다. 발을 내디딜 때마다 썩은 나뭇잎과 진흙탕이 신발을 잡아당겼다. 덩굴 식물들이 발목에 휘감겼고 이름 모를 벌레들이 얼굴에 달려들었다. 스웨덴의 깨끗하고 정돈된 침엽수림과는 차원이 다른 야생이었다. 고온다습한 공기가 폐를 찌르는 듯했다. 스텔라의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다리가 후들거려 더 이상 한 걸음도 떼기 힘들었다. 민준 씨, 더는 못 걷겠어요.
차라리 잡히는 게 나을지도 몰라요. 민준이 멈춰서서 스텔라를 돌아보았다. 그의 얼굴도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날카롭게 살아있었다. 안 됩니다. 잡히면 끝입니다. 그들은 정보를 빼내면 대표님을 살려두지 않을 겁니다. 사고로 위장하겠죠. 하지만 너무 힘들어서 저를 보십시오. 놈들은 냄새를 맡고 쫓아올 겁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도 희망은 있습니다. 민준이 하늘을 가리켰다. 검은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다. 비가 올 겁니다. 한국의 여름 소나기. 그 비가 우리의 흔적을 지워줄 겁니다. 냄새도 발자국도 전부 씻겨 내려갈 겁니다. 그때까지 버티면 됩니다. 민준은 단호했다. 그는 단검으로 덤불을 베어내며 길을 만들었다. 스텔라는 이를 악물고 그를 따랐다. 이 남자와 함께라면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믿음 하나가 그녀를 지탱하고 있었다. 그때 숲을 찢을 듯한 천둥 소리가 울렸다. 구르르릉 하늘이 검게 변하더니 굵은 빗방울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쏴아아 나뭇잎을 때리는 빗소리가 정글을 가득 메웠다. 비다. 민준이 하늘을 보며 작게 읊조렸다. 비는 그들에게 닥친 시련이자 동시에 구원이었다. 이게 기회입니다. 빗소리가 우리 발소리를 감춰줄 겁니다. 대표님, 제 손을 잡으십시오. 뛰어야 합니다. 민준이 젖은 손을 내밀었다. 스텔라는 그 우직하고 단단한 손을 잡았다. 차가운 빗물이 두 사람의 손 사이를 흘러내렸지만 맞잡은 손바닥의 온기만큼은 뜨거웠다. 생존을 향한 절박한 질주가 빗속에서 다시 시작되었다. 하늘의 구멍이라도 뚫린 듯했다. 한국 산골의 소나기는 단순히 비가 오는 수준이 아니었다. 마치 거대한 폭포수 아래 서 있는 것처럼 물줄기가 온몸을 강타했다. 눈을 뜨기조차 힘든 호우가 시야를 가로막았다. 귓가에서는 빗소리가 고막을 찢을 듯이 울어댔다. 발밑은 이미 진흙탕으로 변해 있었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발목까지 푹푹 빠지는 진흙 구덩이가 그들의 발목을 집요하게 붙잡았다. 하. 스텔라의 숨소리는 빗소리에 묻혀 거의 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폐는 이미 한계치에 다다랐다. 스웨덴의 쾌적한 숲과는 차원이 달랐다. 이곳은 숨을 쉬는 것만으로도 뜨거운 물을 마시는 것처럼 기도가 타들어가는 지옥이었다. 젖은 옷은 천근만근처럼 무거워져 어깨를 짓눌렀고 운동화 안에는 진흙과 물이 가득 차 질척거렸다. 민주는 앞서가며 덤불을 헤쳐나갔다. 그는 이따금 뒤를 돌아보며 스텔라의 상태를 확인했다. 그의 얼굴도 빗물로 엉망이었지만 눈빛만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살아있는 나침반처럼 방향을 잡고 묵묵히 길을 만들어 나갔다. 그때였다. 스텔라가 미끄러운 나무 뿌리를 잘못 밟았다. 중심을 잃은 그녀의 몸이 휘청했다. 에칵, 짧은 비명과 함께 스텔라의 몸이 진흙탕 속으로 곤두박질 쳤다. 발목에서 우두둑하는 소름, 끼치는 파열음이 스쳤다. 날카로운 통증이 번개처럼 다리를 타고 올라왔다. 민준이 즉시 멈춰섰다. 그는 반사적으로 몸을 돌려 스텔라에게 달려갔다. 대표님, 괜찮으십니까? 민준이 빗속에서 무릎을 꿇고 스텔라를 부축했다. 스텔라는 고통으로 얼굴을 찡그리며 신음했다. 발목이 움직이지 마십시오. 확인하겠습니다. 민준은 스텔라의 바지 밑단을 걷어 올렸다. 빗물에 씻겨나가는 진흙탕물 사이로 복사뼈 부근이 순식간에 부어오르는 것이 보였다. 민준의 손가락이 조심스럽게 환부를 눌렀다. 악! 스텔라가 비명을 지르며 몸을 떨었다. 민준의 표정이 굳었다. 인대 손상입니다. 뼈에는 이상이 없는 것 같지만 이 상태로는 걸을 수 없습니다. 절망적인 선고였다. 추격자들은 뒤에서 쫓아오고 있고 비는 양동이로 퍼붓듯이 쏟아지는데 걸을 수 없다니. 스텔라의 눈에서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액체가 흘러내렸다. 그녀는 자신의 무력함에 화가 났다.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기업을 이끄는 리더였지 누군가의 등에 업혀가는 연약한 존재가 아니었다. 민준 씨, 가세요. 스텔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날 두고 가라고요. 이 발로는 못 가요. 같이 있다간 둘 다 잡혀요. 당신만이라도 살아서 구조대를 불러줘요.
그것은 그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이성적인 판단이었다. 하지만 민주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스텔라에게 등을 보이며 자세를 낮췄다. 업히십시오. 내 말 안 들려요? 가라고요. 이건 명령이에요. 지금은 회사 밖입니다. 그리고 보안규칙 제1조. 의뢰인의 안전이 확보되기 전까지는 절대 곁을 떠나지 않는다. 저는 원칙을 어길 생각이 없습니다. 민주는 빗줄기를 뚫고 들어올 만큼 견고했다. 빨리 업히십시오. 체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체하면 저체온증으로 둘 다 죽습니다. 민준이 재촉했다. 스텔라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의 넓은 등은 마치 거대한 바위처럼 든든해 보였다. 선택의 여지는 없었다. 그녀는 떨리는 팔을 뻗어 민준의 목을 끌어안았다. 민준이 스텔라의 허벅지를 받치고 단숨에 몸을 일으켰다. 꽉 잡고 계십시오. 민준이 다시 걷기 시작했다. 한 사람의 무게가 더해지자 그의 발은 진흙 속으로 더 깊이 파고들었다. 하지만 그의 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뚜벅뚜벅. 민준의 등에 업힌 스텔라는 묘한 기분에 휩싸였다. 빗물은 차가웠지만 맞닿은 민준의 등은 뜨거웠다. 그의 체온이 젖은 옷을 뚫고 스텔라의 가슴으로 전해졌다. 쿵, 쿵. 규칙적인 심장 박동 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어떤 기계음보다도 안정적이고 힘찬 리듬이었다. 극한의 상황이었다. 언제 놈들이 덮쳐올지 모르는 공포와 살을 애는 추위.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스텔라는 지금 이 순간 태어나서 가장 완벽한 안전함을 느끼고 있었다. 무겁죠? 스텔라가 귓가에 작게 속삭였다. 빗소리에 묻힐까봐 민준의 귀에 입술을 바싹 갖다 댔다. 가볍습니다. 쌀 한 포대보다 가볍네요. 민준이 훗 하고 웃으며 농담을 던졌다. 거친 호흡 사이로 새어나오는 웃음소리가 스텔라의 긴장을 풀어주었다. 거짓말, 진심입니다. 훈련 때는 40킬곰의 군장을 메고 산을 뛰어다녔습니다. 대표님은 깃털 같습니다. 그의 거짓말이 고마웠다. 민주는 가파른 경사면을 올라갔다. 미끄러운 진흙 바닥 때문에 몇 번이나 휘청했지만 그는 절대 넘어지지 않았다. 마치 뿌리 깊은 나무처럼 중심을 잡고 버텨냈다. 그의 목에 감긴 스텔라의 팔에 힘이 들어갔다. 민준의 목덜미에 굵은 혈관이 돋아나는 것이 보였다. 땀방울이 빗물과 섞여 턱선을 타고 흘러내렸다. 스텔라는 고마움이 뒤섞인 감정으로 그의 어깨에 얼굴을 묻었다. 그에게서 나는 냄새, 비릿한 빗물 냄새와 흙 냄새 사이 짙은 남자의 향기가 났다. 그것은 값비싼 향수가 아니었다. 땀과 채취가 섞인 원초적이고 야성적인 냄새였다. 하지만 그 냄새가 싫지 않았다. 오히려 깊이 들이마시고 싶을 만큼 안도감을 주었다. 민준 씨, 네, 어떻게 이렇게까지 해주는 거예요? 그냥 고용된 경호원이잖아요. 월급 받고 일하는 사람이 목숨까지 걸 필요는 없잖아요. 스텔라는 늘 사람을 믿지 않았다. 비즈니스의 세계에서 인간관계는 모두 거래였다. 이익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는 것이 인간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이 남자는 달랐다. 계약서에 적힌 의무라고 하기엔 너무나 필사적이었다. 민준이 잠시 침묵했다. 거친 숨소리만 들려왔다. 이윽고 그가 입을 열었다. 약속했으니까요. 약속. 대표님의 아버님과 면접을 볼 때 약속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따님을 지켜드리겠다고. 저는 한번 뱉은 말은 지킵니다. 그게 제 방식입니다. 단순하고 우직한 대답이었다. 계산이나 이해득실 따위는 없는 순수한 신념. 스텔라는 가슴 한구석이 찡해지는 것을 느꼈다. 스웨덴의 차가운 이성주의 사회에서 자란 그녀에게 이런 뜨거운 우직함은 낯선 충격이었다. 고마워요, 민준 씨. 스텔라가 진심을 담아 말했다. 감사는 나중에, 살아서 나간 뒤에 하십시오. 보너스를 두둑하게 주셔야 할 겁니다. 그럼요. 내가 당신 평생 놀고 먹게 해줄게요. 그거 매력적인 제안이네요. 두 사람은 빗속에서 실없는 농담을 주고받으며 서로의 존재를 확인했다. 공포는 나누면 반이 된다는 말은 사실이었다. 혼자였다면 진작에 주저앉아 포기했을 길이었다. 하지만 서로가 있었기에 그들은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비가 조금씩 잦아들고 있었다.
하지만 해는 이미 뉘엿뉘엿 지고 있었다. 정글의 밤이 찾아오고 있었다. 낮보다 위험하고 더 차가운 시간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대표님, 저길 보십시오. 민준이 턱으로 앞을 가리켰다. 거대한 나무 뿌리가 뒤엉켜 만들어진 작은 틈이 보였다. 비를 피할 수 있는 천연 동굴 같은 곳이었다. 오늘은 저기서 쉬어야겠습니다. 더 이상 이동하는 건 무리입니다. 민준은 나무 틈 안으로 들어가 바닥을 확인했다. 마른 낙엽이 쌓여 있어 젖은 땅바닥보다는 나아 보였다. 그는 조심스럽게 스텔라를 내려주었다. 등이 떨어지자 차가운 바람이 훅 끼쳐와 스텔라는 몸을 떨었다. 민준의 온기가 순식간에 그리워졌다. 춥죠? 민준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다. 괜찮아요. 견딜 수 있어요. 스텔라는 이를 딱딱 부딪히며 거짓말을 했다. 입술이 파래져 있었다. 민준은 말없이 자신의 젖은 셔츠 단추를 풀었다. 잘 단련된 근육으로 뒤덮인 상체가 드러났다. 뭐 하는 거예요? 옷을 짜서 물기를 빼야 합니다. 젖은 옷을 계속 입고 있으면 체온을 빼앗깁니다. 대표님도 윗옷을 벗으세요. 민준은 자신의 셔츠를 힘껏 비틀어 물을 짰다. 주르륵 물이 한 바가지는 좋게 쏟아져 나왔다. 그는 물기를 짠 셔츠를 털어 스텔라에게 건넸다. 이걸로 덮고 계십시오. 제 체온이 남아있어 조금은 따뜻할 겁니다. 그럼 민준 씨는요? 저는 열이 많은 체질이라 괜찮습니다. 민준은 맨몸으로 바람을 맞으면서도 태연한 척했다. 스텔라는 그가 건네준 축축하지만 온기 있는 셔츠를 받아 어깨에 걸쳤다. 섬유 유연제 냄새는 모두 사라지고 없었지만 어떤 고급 담요보다 따뜻했다. 어둠이 완전히 쏟아져 내렸다. 정글은 온통 칠흑 같은 암흑천지로 변했다. 시각이 차단되자 청각이 예민해졌다. 벌레 소리, 나뭇잎 스치는 소리,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정체 모를 짐승의 울음소리. 민준은 스텔라의 옆에 앉아 밖을 경계했다. 그의 시선은 어둠을 꿰뚫을 듯 날카로웠다. 스텔라는 그런 그의 옆모습을 바라보았다. 든든했다. 이 남자가 옆에 있는 한 어떤 괴물도 자신을 해치지 못할 것 같았다. 주무십시오. 제가 지키겠습니다. 민준이 낮게 말했다. 싫어요. 무서워서 잠이 안 와요. 그럼 이야기라도 할까요? 무서운 생각을 없애려면 다른 생각을 해야 합니다. 무슨 이야기요? 아무거나 좋습니다. 대표님이 가장 좋아하는 것 같은 거요. 스텔라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가장 좋아하는 것, 오로라요. 오로라? 네. 스웨덴 북부에서 봤던 오로라. 초록색 커튼이 하늘에서 춤을 추는 것 같아요. 그걸 보고 있으면 세상의 모든 걱정이 사라지는 기분이 들어요. 언젠가 기회가 되면 민준 씨에게도 보여주고 싶네요. 기대되네요. 꼭 보여주십시오. 민준이 미소 지었다. 약속해요. 네, 약속합니다. 두 번째 약속이었다. 빗소리는 이제 자장가처럼 들려왔다. 스텔라는 민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피로가 몰려왔다. 민준은 몸을 굳힌 채 그녀가 편히 쉴 수 있도록 어깨를 내주었다. 그의 심장 박동이 스텔라의 귓가에 다시 전해졌다. 쿵쿵, 살아있다는 증거, 함께 있다는 증거. 이 밤이 지나면 또 어떤 위기가 덮쳐올지 모른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평화로웠다. 신뢰라는 이름의 무게가 두 사람을 단단히 묶어주고 있었다. 정글의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두 사람의 체온만이 유일한 빛이었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밤새 정글을 뒤흔들던 호우는 거짓말처럼 그쳤지만 숲은 여전히 축축한 습기를 머금고 있었다. 나뭇잎 끝에 매달린 물방울이 똑똑 떨어지는 소리만이 고요한 아침을 깨우고 있었다. 스텔라가 무거운 눈꺼풀을 들어 올렸다. 온몸이 두들겨 맞은 듯 욱신거렸다. 딱딱한 나무 뿌리 사이에서 쪽잠을 잔 탓에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다. 하지만 그보다 참을 수 없는 것은 뱃속을 핥히는 듯한 허기였다. 꼬르륵 뱃속에서 요란한 소리가 났다. 꼬박 하루 이상 물 한 모금, 음식 한 조각도 먹지 못했다. 이제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었다. 그녀는 흐릿한 시야를 비비며 초점을 맞췄다. 바로 옆에서 민준이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젖은 옷을 대충 말려 입고
주위를 살피고 있었다. 일어나셨습니까? 몸 상태는 어떻습니까? 민준이 다가와 스텔라의 이마에 손을 대보았다. 열은 내린 듯했다. 배가 너무 고파요. 어지러워서 못 일어나겠어요. 당연합니다. 에너지가 고갈됐습니다. 당분을 섭취해야 움직일 수 있습니다. 민준이 주위를 가리켰다. 비가 그친 뒤의 정글은 생명력으로 가득 차 있었다. 특히 그들이 숨어있던 나무 틈 주변에는 붉고 탐스러운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린 관목들이 군락을 이루고 있었다. 마치 산딸기나 오디처럼 생긴 붉은 열매들이 아침 햇살을 받아 보석처럼 빛났다. 스텔라의 눈이 번쩍 뜨였다. 본능적인 식욕이 이성을 지배했다. 입에 침이 고였다. 그녀는 힘겹게 손을 뻗어 가장 가까이 있는 열매를 따려 했다. 잠깐, 민준의 손이 스텔라의 손목을 낚아챘다. 악력이 상당했다. 먹으면 안 됩니다. 왜요? 저렇게 맛있어 보이는데. 새들도 먹고 있잖아요. 스텔라가 울상을 지으며 항변했다. 실제로 머리 위 나뭇가지에서는 이름 모를 새들이 열매를 쪼아 먹고 있었다. 동물이 먹는다고 해서 사람에게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새들은 독성 물질을 분해하는 효소가 인간보다 훨씬 강합니다. 예쁘고 화려한 색일수록 경계해야 합니다. 자연계에서 붉은색은 종종 경고색을 의미하니까요. 민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는 스텔라의 손에서 열매를 빼앗는 대신 자신의 손으로 다른 열매를 하나 땄다. 지금부터 안전점검을 하겠습니다. 야생에서 모르는 식물을 먹을 때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 테스트를 통과하기 전까지는 절대 입에 대선 안 됩니다. 테스트라고요? 네, 피부 반응, 접촉 반응, 미각 반응, 단계별로 독성을 확인하는 겁니다. 시간이 좀 걸리지만 죽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민준은 열매를 으깨 즙을 냈다. 붉은 과즙이 그의 손가락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는 그 즙을 자신의 손목 안쪽, 피부가 가장 연한 부위에 문질렀다. 1단계입니다. 피부가 민감한 곳에 발라 알레르기 반응이나 발진이 생기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15분 기다립니다. 15분은 영원처럼 느껴졌다. 스텔라는 배를 부여잡고 민준의 손목만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민준은 시계를 보며 시간을 뺐다. 변화 없음. 가렵거나 붉어지는 현상은 없군요. 1단계 통과. 민준은 다시 열매를 조금 베어 물었다. 이번에는 자신의 입술 끝에 가볍게 문질렀다. 2단계, 점막 테스트입니다. 입술에 댔을 때 타는 듯한 느낌이나 마비 증상이 오면 즉시 뱉고 씻어내야 합니다. 민준은 입술에 열매즙을 묻힌 채 눈을 감고 감각에 집중했다. 스텔라는 숨을 죽였다. 만약 독이 있다면 민준이 위험해질 수도 있었다. 민준 씨 괜찮아요? 아직까진 화끈거리지 않습니다. 3단계로 가겠습니다. 민준은 혀끝에 극소량의 과육을 올렸다. 삼키지 않고 혀 위에 올려두기만 했다. 혀끝에서 아린 맛이 나거나 쓴맛이 강하면 뱉어야 합니다. 3분 정도 기다립니다. 스텔라는 그때 깨달았다. 이 남자는 지금 자신의 몸을 실험 대상으로 쓰고 있었다. 만약 저 열매가 맹독성이라면 가장 먼저 피해를 입는 것은 민준이었다. 왜? 민준 씨가 먼저 해요? 내가 찾았는데 보안팀장이니까요. 독이라도 먹어보는 게 제 일입니다. 민준이 뱉어내지 않은 채 입안에서 웅얼거렸다. 농담을 던질 여유는 있었지만 그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었다. 긴장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생존 전문가인 그조차 미지의 식물에 대한 공포는 본능적인 것이었다. 3분이 지났다. 민준은 입안의 과육을 조심스럽게 씹었다. 그리고 꿀꺽 삼켰다. 4단계, 소량 섭취 후 복통이나 구토 증상 확인. 이제 30분을 기다려야 합니다. 30분이요? 그렇게나요? 독이 체내에 흡수되어 반응이 나타나는 최소한의 시간입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두 사람은 다시 침묵 속에 빠졌다. 스텔라는 민준의 안색을 살폈다. 혹시 얼굴이 창백해지거나 식은땀을 흘리지는 않는지. 민준은 태연하게 주위의 마른 나뭇가지를 모으고 있었지만 스텔라는 그가 배를 가볍게 쓸어보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배 아파요? 아닙니다. 그냥
배가 고파서 민준이 씩 웃어 보였다. 하지만 스텔라는 알 수 있었다. 그가 지금 혹시 모를 복통을 예민하게 체크하고 있다는 것을. 시간이 째깍째깍 흘렀다. 정글의 아침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비스듬히 들어왔다. 마침내 30분이 지났다. 민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볍게 제자리 걸음을 했다. 몸 상태를 점검하는 동작이었다. 어지럼증 없음, 호흡 정상. 민준이 환하게 웃으며 스텔라에게 돌아왔다. 합격입니다. 드셔도 좋습니다. 민주는 가장 크고 잘 익은 열매들을 따서 셔츠 자락에 담아 스텔라에게 건넸다. 붉은 보석 같은 열매들이 한가득이었다. 정말 먹어도 돼요? 민준 씨는요? 저는 테스트하느라 맛을 봤지 않습니까? 대표님이 먼저 드십시오. 많이 드세요. 스텔라는 떨리는 손으로 열매를 하나 집어 입에 넣었다. 톡 하고 터지는 식감과 함께 달고 새콤한 과즙이 입안 가득 퍼졌다. 미슐랭 레스토랑에서 먹었던 어떤 디저트보다 황홀한 맛이었다. 굶주렸던 세포들이 환호성을 지르는 것 같았다. 맛있어. 정말 맛있어요. 스텔라가 눈물을 글썽이며 허겁지겁 열매를 먹었다. 천천히 드십시오. 체합니다. 민주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정작 자신은 아까 삼킨 손톱만한 과육 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으면서도 그는 스텔라가 먹는 모습만으로도 배가 부른 듯했다. 그는 스텔라가 어느 정도 배를 채운 뒤에야 남은 열매를 입에 넣었다. 이 열매, 이름이 뭐예요? 스텔라가 입가에 붉은 과즙을 닦으며 물었다. 글쎄요. 현지에서는 생명의 열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만 학명은 복잡해서 기억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에겐 그냥 아침 식사죠. 민주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스텔라는 그 열매의 무게를 알 것 같았다. 그것은 단순한 식량이 아니었다. 자신을 위해 기꺼이 독을 삼킬 수 있는 한 남자의 헌신이었다. 그 달콤함의 끝에는 민준의 목숨을 건 배려가 묻어 있었다. 고마워요, 아저씨. 아저씨라니요. 오빠라고 불러주시면 더 힘이 날 텐데요. 살아서 나가면 생각해 볼게요. 스텔라의 얼굴에 생기가 돌았다. 당이 들어가자 뇌회전도 빨라졌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공포에 떠는 피해자가 아니었다. 민준의 헌신은 그녀를 각성시켰다. 살아야 한다. 반드시 살아서 이 남자를 지켜줘야 한다. 이번에는 내가... 자, 이제 이동할까요? 스텔라가 씩씩하게 말했다. 하지만 민준의 표정은 밝지 않았다. 그는 숲 저편을 응시하며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아니요. 오늘은 여기서 더 이상 움직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요? 놈들이 쫓아올 텐데요. 놈들이 포위망을 좁혔습니다. 아까부터 새들이 울지 않습니다. 누군가 숲을 헤치고 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나가면 발각됩니다. 차라리 여기에 완벽하게 은폐하고 하루를 버티는 것이 낫습니다. 민준의 판단은 냉철했다. 움직이는 표적보다는 숨어있는 표적이 생존 확률이 높다. 특히 부상당한 스텔라를 데리고는 도주 속도가 나지 않았다. 숨바꼭질을 해야 하는 거네요. 스텔라가 긴장하며 말했다. 네, 아주 긴 숨바꼭질이 될 겁니다. 해가 질 때까지 숨을 죽이고 있어야 합니다. 민주는 주위의 나뭇가지와 덩굴을 모아 그들이 숨은 나무 틈의 입구를 위장하기 시작했다. 자연물을 이용한 완벽한 은폐, 엄폐, 그것이 오늘 하루 그들의 목숨을 지켜줄 유일한 방패였다. 시간은 잔인하게 흘렀다. 좁은 나무 틈에 웅크리고 앉아 숨을 죽인 채 반나절을 보냈다. 밖에서는 이따금 헬리콥터가 선회하는 소리가 들려오거나 멀리서 사람들의 고함 소리가 들리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민주는 스텔라의 입을 손으로 막고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겼다. 긴장감에 피가 마르는 시간이었다. 다행히 놈들은 이 울창한 덤불숲까지는 수색하지 않고 지나갔다. 해가 지고 있었다. 정글의 밤이 다시 찾아오고 있었다. 기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젯밤보다 더 추울 겁니다. 민준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비가 온 뒤에 정글은 급격한 기화열 때문에 기온이 급강하였다. 낮에는 30도를 오르내리지만 밤이 되면 기온은 뚝 떨어져 10도 이하까지 내려간다. 젖은 땅에서 잠을 청해야 하는 그들에게
저체온증은 타이탄보다 더 무서운 적이었다. 불을 피울 수는 없나요? 스텔라가 물었다. 네. 연기와 불빛은 위치를 대놓고 광고하는 꼴입니다. 오늘은 체온으로 버텨야 합니다. 민주는 틈 안쪽의 바닥을 평평하게 다졌다. 그리고 마른 낙엽을 두껍게 깔았다. 땅에서 올라오는 냉기를 차단하는 단열재 역할이었다. 단열층을 만들었습니다. 이 위에 누우십시오. 그리고 이걸 덮으세요. 민준이 주위에서 채취한 넓은 바나나 잎 같은 나뭇잎들을 가져왔다. 여러 겹으로 겹쳐 만든 천연 이불이었다. 이불이네. 꽤 로맨틱한데요? 스텔라가 나뭇잎 이불 밑으로 들어가며 픽 웃었다. 하지만 추위는 로맨틱하지 않았다. 뼛속까지 시린 냉기가 바닥에서 스멀스멀 올라왔다. 스텔라의 이가 딱딱 부딪히기 시작했다. 추워. 스텔라가 몸을 웅크렸다. 민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심한 듯 옆자리에 누웠다. 실례하겠습니다. 서로 붙어있지 않으면 체온 손실을 막을 수 없습니다. 민주는 스텔라를 뒤에서 끌어안았다. 백허그 자세였다. 남녀 간의 로맨스가 아닌 생존을 위한 필연적인 선택이었다. 민준의 넓은 가슴이 스텔라의 등 전체를 감쌌다. 인간 난로였다. 그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가 차갑게 식어가던 스텔라의 몸을 덮이기 시작했다. 따뜻하다. 스텔라의 떨림이 조금씩 되섰다. 그녀는 민준의 팔을 끌어당겨 자신의 가슴에 밀착시켰다. 민준 씨, 심장 소리가 너무 커요. 잠을 못 자겠네. 죄송합니다. 긴장해서. 민준이 멋쩍게 대답했다. 사실이었다. 아무리 훈련된 요원이라도 자신이 지켜야 할 대상, 그것도 호감을 느끼고 있는 여성과 이렇게 밀착해 있는 상황에서 평정심을 유지하기는 불가능했다. 농담이에요. 듣기 좋아요. 자장가 같아. 스텔라는 민준의 품에 얼굴을 비볐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숨소리가 하나로 섞였다. 그때 밖에서 바스락하는 소리가 들렸다. 민준의 몸이 순식간에 돌처럼 굳었다. 그는 반사적으로 스텔라의 입을 막고 귀를 기울였다. 짐승인가? 아니면 놈들인가? 치지직, 무선 잡음이었다. 놈들이었다. 바로 코앞이었다. 나무 틈 바로 불과 몇 걸음 거리에서 발소리가 멈췄다. 이 근방은 뒤졌는데 없습니다. 아무래도 강 쪽으로 이동한 것 같습니다.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바로 머리 위에서 들리는 것처럼 선명했다. 스텔라는 공포에 질려 눈을 질끈 감았다. 민주는 스텔라를 더욱더 세게 끌어안았다. 제발, 지나가라. 제발, 그런가. 그럼 철수한다. 3조, 강 쪽으로 이동. 알겠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다. 사박, 사박. 소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민주는 숨조차 쉬지 않았다. 스텔라는 민준의 품 안에서 그가 얼마나 긴장하고 있는지 느낄 수 있었다. 그의 근육이 돌처럼 단단하게 굳어 있었다. 갔어요? 스텔라가 우는 듯한 목소리로 물었다. 네, 갔습니다. 운이 좋았네요. 민준이 그제야 긴 한숨을 내쉬었다. 후, 그의 뜨거운 날숨이 스텔라의 목덜미를 간지렸다. 무서웠어. 정말 들키는 줄 알았어. 스텔라가 울먹이며 몸을 돌려 민준과 마주 보았다. 좁은 공간에서 두 사람의 얼굴이 닿을 듯 가까워졌다. 어둠 속에서도 서로의 눈동자가 빛나고 있는 것이 보였다. 제가 있잖습니까? 절대 들키게 하지 않습니다. 제 목숨을 걸고 약속합니다. 민준이 스텔라의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겨주었다. 무뚝뚝한 손길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조심스러움이 느껴졌다. 스텔라는 그 손길을 피하지 않았다. 민준 씨, 나 하나만 물어봐도 돼요? 네, 말씀하십시오. 왜 결혼 안 했어요? 이렇게 든든하고 요리도 잘하고 여자들이 줄을 섰을 텐데 투파이즈 없는 질문이었다. 하지만 이 긴박한 상황과 어울리지 않는 그 질문이 오히려 현실의 공포를 잠시 잊게 해주었다. 바빴습니다. 군대에 있느라 청춘을 다 보냈고 제대하고 나서는 남들 챙기느라 제 인생을 돌볼 겨를이 없었네요. 누군가를 책임진다는 게 무서웠던 것 같기도 하고요. 무서웠다고요? 테러리스트도 때려잡는 사람이? 총든 적보다 무서운 게 가족입니다. 제가 잘못되면 남겨진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내일 당장 언제 죽을지 모르는 직업인데
누군가를 사랑하는 건 이기적인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민준의 목소리에 쓸쓸함이 묻어났다. 그는 늘 혼자였다. 누군가를 곁에 두는 사치를 부리기엔 그의 인생이 너무나 위태로웠다. 바보, 박민준 씨. 스텔라가 민준의 뺨에 손을 댔다. 그건 이기적인 게 아니라 겁쟁이인 거야. 사랑받을 용기가 없는 거. 그런 걸까요? 네. 그리고 지금 당신은 충분히 자격 있어. 날 지켜줬잖아요. 당신은 누구보다 강한 가디언이에요. 스텔라의 말이 민준의 가슴에 깊이 박혔다. 가디언, 수호자. 그는 평생 누군가의 방패로 살아왔지만 정작 자신의 마음을 지켜줄 사람은 없었다. 그런데 지금 이 낯선 정글에서 자신이 지켜야 할 여자가 오히려 그의 마음을 위로하고 있었다. 살아서 나가면 용기 한번 내볼까요? 민준이 낮게 중얼거렸다. 네, 용기 내요. 내가 도와줄게. 스텔라가 환하게 웃었다. 어둠 속이라 잘 보이지 않았지만 민준은 그녀가 얼마나 아름답게 웃고 있을지 상상할 수 있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기온은 더 떨어졌지만 두 사람 사이의 온도는 점점 더 올라가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의 온기에 의지해 잠을 청했다. 민준은 밤새 잠들지 않고 쪽잠을 자며 스텔라의 곁을 지켰다. 불침번. 그것은 군인의 의무이자 남자의 본능이었다. 새벽 3시. 가장 춥고 가장 어두운 시간. 스텔라가 잠꼬대처럼 중얼거렸다. 민준 씨, 추워요. 민준은 자신의 재킷을 벗어 그녀에게 덮어주고 자신은 셔츠 한 장으로 버텼다. 살을 내는 냉기가 팔을 파고들었지만 그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오직 입구를 향해 있었다. 눈을 뜬 채 밤을 새우는 그의 그림자가 스텔라를 덮고 있었다. 가장 완벽하고 든든한 그림자였다. 안개가 자욱하게 낀 정글은 마치 거대한 미궁 같았다. 해가 뜨자 땅에 수분이 증발하며 시야를 가로막는 하얀 장막을 만들어냈다. 가시거리는 5미터도 채 되지 않았다. 이것은 기회이자 동시에 위기였다. 적에게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우리 역시 적이 코앞에 닥칠 때까지 그들을 볼 수 없다는 의미였다. 일어나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민준이 낮게 속삭이며 스텔라를 깨웠다. 스텔라는 천근만근 같은 몸을 일으켰다. 발목 통증은 어제보다 조금 나았지만 여전히 욱신거렸다. 그녀는 입술을 꽉 깨물고 신음소리를 삼켰다. 지금 아프다고 칭얼거릴 시간이 아니었다. 숲의 공기가 달라져 있었다. 어제와는 다른 살기가 피부에 와닿았다. 들리십니까? 민준이 허공을 가리켰다. 윙. 마치 거대한 벌떼가 날아다니는 듯한 기계음이 들려왔다. 드론입니다. 열화상 카메라가 달린 수색용 드론일 겁니다. 놈들이 범위를 좁혔습니다. 더 이상 숨바꼭질은 통하지 않습니다. 민준의 표정은 심각했다. 드론이 떴다는 것은 타이탄이 본격적으로 사냥을 시작했다는 신호였다. 하늘에는 기계의 눈이 떠 있고 땅에는 사냥개들이 풀렸다. 도망칠 곳은 없었다. 어떡하죠? 제 발로는 뛸 수 없는데? 스텔라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물었다. 민준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의 눈이 주위의 지형지물을 빠르게 스캔했다. 굵은 덩굴, 탄력 있는 어린 나무, 그리고 진흙 구덩이. 그의 머릿속에서 전술적 계산이 끝났다. 뛰지 않습니다. 뛰면 죽습니다. 그럼 여기서 잡히길 기다리자는 말이에요? 아니요. 우리가 사냥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냥터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놈들은 첨단 장비를 믿고 방심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 정글을 무기로 쓰는 겁니다. 민준은 주머니에서 어제 확보해둔 단검을 꺼냈다. 덫을 만듭니다. 살상용이 아닙니다. 놈들의 발을 묶어 시간을 벌어줄 장애물입니다. 대표님도 도와주셔야 합니다. 제가 뭘 하면 되죠? 매듭입니다. 어제 신발끈 묶을 때 봤잖습니까? 그 손재주가 필요합니다. 두 사람은 덤불 속에서 재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민준은 탄성이 좋은 어린 나무를 골라 활처럼 휘게 만들었다. 나무의 탄성은 생각보다 강력했다. 어지간한 성인 남자도 한 대 맞으면 정신을 못 차릴 정도의 운동 에너지가 축적되었다. 이 덩굴을 이용합니다. 정글의 tet덩굴은 자연이 만든 로프입니다.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민준이 덩굴을 나무 끝에 묶어 바닥으로 끌어내렸다. 팽팽하게 당겨진 나무가 비명을 지르듯 휘었다. 스텔라는 민준이 가르쳐준 대로 덩굴의 끝을 작은 나뭇가지에 연결해 격발 장치를 만들었다. 이걸 밟으면 걸쇠가 풀리면서 나무가 튀어오르는 원리군요. 스텔라는 빠르게 이해했다. 그녀는 공학도 출신은 아니었지만 기계적인 원리를 파악하는 감각이 뛰어났다. 정확합니다. 이걸 통로에 설치하는 겁니다. 놈들은 바닥보다는 전방과 위를 보고 걷는 습관이 있습니다. 발밑은 무방비 상태일 겁니다. 두 사람은 10분 만에 3개의 덫을 완성했다. 첫 번째는 발목을 걸어 넘어뜨리는 트립와이어, 두 번째는 휘어놓은 나무가 튀어올라 상체를 가격하는 강타형 트랩, 세 번째는 진흙 구덩이를 나뭇잎으로 가려 발이 빠지게 만드는 함정이었다. 옵니다. 민준이 동작을 멈췄다. 안개 너머에서 사박사박하는 발소리가 들려왔다. 무전기 소음도 가까워졌다. 팀, 전방 50m 열 반응 있음 확인해라. 무전기 소리가 들렸다. 놈들이 그들의 체온을 감지한 것이다. 민준은 스텔라를 데리고 덫 뒤에 있는 거대한 바위 뒤로 몸을 숨겼다. 이제 기다림의 시간이었다. 심장이 터질 듯 쿵쾅거렸지만 민준은 스텔라의 손을 꽉 잡아주며 안정을 유도했다. 사박, 사박. 군화 발소리가 안개를 뚫고 나타났다. 검은 전술복을 입은 남자 3명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은 소총을 전방으로 향한 채 조심스럽게 다가오고 있었다. 선두에선 남자가 바닥에 나뭇잎을 밟았다. 바로 그곳이었다. 선두가 발을 내딛는 순간 툭 하는 미세한 소리와 함께 덩굴에 걸렸던 핀이 튕겨나갔다. 휙, 퍽, 억눌려 있던 어린 나무가 용수철처럼 튀어올랐다. 나무 끝에 매달린 굵은 가지가 선두의 남자의 가슴팍을 정통으로 가격했다. 방탄조끼를 입고 있었지만 충격량은 어마어마했다. 크헉, 남자가 단말마의 비명과 함께 뒤로 낮아빠졌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뒤따르던 2명이 당황하며 소총을 이리저리 겨누었다. 뭐야, 적습이다. 엎드려. 그들이 황급히 몸을 숙이는 순간 두 번째 남자의 발이 트립 와이어에 걸렸다. 우당탕. 중심을 잃은 남자가 앞으로 고꾸라지며 옆에 있던 동료의 다리를 걸었다. 세 번째 남자는 휘청하며 위장해 놓은 진흙 구덩이에 발이 푹 하고 빠졌다. 허벅지까지 차오르는 끈적한 진흙이 그를 또 참했다. 젠장, 이게 뭐야. 덫이다.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총 한 발 쏘지 않고 3명의 무장 병력을 무력화시켰다. 그들은 진흙탕에서 허우적거렸다. 공포와 혼란이 그들을 지배했다. 지금입니다. 뛰십시오. 민준이 스텔라를 부축하며 반대편으로 뛰기 시작했다. 저기 있다. 잡아. 진흙탕에 빠진 놈들이 소리를 질렀지만 엉킨 몸을 추스르느라 당장은 쫓아오지 못했다. 민준과 스텔라는 그 틈을 타 숲의 더 깊은 곳으로 파고들었다. 하지만 위기는 끝난 것이 아니었다. 윙, 윙, 윙. 드론 소리가 머리 위에서 더 크게 들려왔다. 민준 씨, 드론이 우리를 쫓아오고 있어요. 스텔라가 하늘을 보며 소리쳤다. 나뭇가지 사이로 검은 드론이 매처럼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드론이 위치를 실시간으로 전송하면 타이탄의 본대가 덮치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따돌려야 합니다. 어떻게요? 저건 하늘을 날잖아요. 드론의 눈을 속여야 합니다. 민준은 주위를 둘러보았다. 마침 커다란 잎이 달린 식물 군락이 보였다. 이쪽입니다. 민준은 스텔라를 거대한 나뭇잎 아래로 밀어 넣었다. 그리고 자신은 반대편에 있는 덤불을 향해 돌멩이 하나를 힘껏 던졌다. 윅, 돌멩이가 덤불에 부딪히며 소음을 냈다. 동시에 민준은 입고 있던 젖은 셔츠를 벗어 돌이 떨어진 곳 옆 나뭇가지에 걸어두었다. 열 감지 센서는 소리와 열을 쫓습니다. 방금 벗은 옷에는 제 체온이 남아 있습니다. 드론은 저 옷을 인간으로 인식할 겁니다. 민준의 예상은 적중했다. 공중에서 선회하던 드론이 방향을 틀어 민준의 셔츠가 걸린 쪽으로 하강했다. 기계는 단순했다. 프로그램된 대로 가장 강한 여론을 쫓아갔다. 가시죠. 드론이 솟고 있는 사이에 사각지대로 이동해야 합니다.
민주는 상의를 탈의한 채 스텔라를 이끌었다. 맨살에 닿는 나뭇가지가 생채기를 만들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등 근육이 긴장으로 꿈틀거렸다. 두 사람은 계곡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계곡을 따라 이동하면 발자국을 지울 수 있고 체온도 낮출 수 있어 드론의 추적을 피하기에 용이했다. 민준 씨, 당신 정말 대단해요. 영화 주인공 같아요. 스텔라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영화가 아닙니다. 이건 생존 교본 3장 4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연을 이용하면 100대 1의 싸움도 가능합니다. 민주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었다. 그때였다. 계곡 아래쪽에서 육중한 엔진 소리가 들려왔다. 두두두두 헬기 소리였다. 구조대일까요? 스텔라의 눈이 커졌다. 아직 모릅니다. 놈들의 헬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점차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것은 분명 대형 헬기의 프로펠러 소리였다. 민주는 귀를 기울여 소리의 파장을 분석했다. 규칙적인 로터음, 터보 엔진 소리, 군용이나 경찰 헬기입니다. 민간 헬기와는 소리가 다릅니다. 희망의 빛이 보였다. 민준의 판단이 맞다면 구조대가 근처까지 온 것이다. 신호를 보내야 해요. 우리가 여기 있다고 알려야 해요. 스텔라가 다급하게 외쳤다. 소리를 지르면 놈들이 먼저 듣습니다. 시각적인 신호가 필요합니다. 연기를 피우거나 빛을 반사해야 하는데 민준이 주머니를 뒤졌다. 라이터는 없었다. 젖은 나무로 불을 피우기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다. 거울. 네, 콤팩트. 스텔라가 주머니에서 작은 화장용 거울을 꺼냈다. 이걸로 될까요? 민준의 눈이 빛났다. 완벽합니다. 태양광을 반사하면 10km 밖에서도 보입니다. 헬기 조종사들의 눈을 찌를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신호입니다. 하지만 숲이 너무 울창해서 햇빛이 안 들어오는데요. 스텔라의 말대로였다. 정글의 캐노피는 빽빽했다. 빛이 들어오는 곳을 찾아야 했다. 나무 위로 올라가야 합니다. 가장 높은 나무를 찾아야 합니다. 민준이 고개를 들어 주위를 살폈다. 아득히 저편의 다른 나무들보다 머리 하나는 더 큰 거목이 보였다. 저기입니다. 제가 올라가겠습니다. 대표님은 아래에서 망을 보고 계십시오. 위험해요. 다치기도 했잖아요. 헬기가 지나가 버리면 끝입니다. 지금이 유일한 골든타임입니다. 민주는 거목을 향해 달렸다. 스텔라도 다리를 절며 그를 따랐다. 나무 아래 도착한 민주는 거울을 건네받고 나무를 오르기 시작했다. 젖은 나무 껍질은 미끄러웠지만 민주는 야생 동물처럼 재빠르게 나뭇가지를 잡고 올라갔다. 그의 팔 근육이 터질 듯이 팽창했다. 등짝에 상처가 벌어져 피가 배어 나왔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10m, 20m, 점점 땅이 멀어졌다. 마침내 나무 꼭대기 부근에 도달했다. 시야가 확 트였다. 파란 하늘과 눈부신 태양, 그리고 아득히 멀리서 선회하고 있는 하얀 헬기가 보였다. 헬기 측면에 선명하게 새겨진 경찰 마크가 민준의 눈에 들어왔다. 구조대다. 민준은 떨리는 손으로 거울을 잡았다. 그는 태양을 등지고 거울의 각도를 조절했다. 한 손으로는 나뭇가지를 잡고 한 손으로는 거울을 든 위태로운 자세였다. 제발 봐라. 민준은 거울을 헬기 쪽으로 향해 빛을 반사했다. 반짝 반짝 반짝. 단순히 빛을 비추는 게 아니었다. 그는 규칙적으로 거울을 손으로 가렸다 떼며 신호를 보냈다. SOS. 모르스 부호였다. 그는 필사적으로 빛의 언어를 타전했다. 헬기는 처음엔 반응이 없었다. 그대로 지나치는 듯했다. 민준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못 봤나? 그 순간이었다. 헬기가 크게 원을 그리며 기술을 돌렸다. 빛이 반사된 지점을 정확하게 향하고 있었다. 봤다. 민준이 환호성을 지르고 싶은 것을 꾹 참았다. 헬기가 고도를 낮추며 다가왔다. 어마어마한 바람이 나무를 흔들었다. 민준은 나무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 안간 힘을 썼다. 그때 아래에서 스텔라의 비명이 들렸다. 민준 씨, 뒤에. 민준이 아래를 내려다볼 틈도 없었다. 쿵! 묵직한 충격이 나무 기둥을 강타했다. 찾았다. 생쥐놈들. 타이탄이었다.
놈은 어느새 왔는지 나무 아래 서서 거대한 도끼로 나무를 찍고 있었다. 놈의 뒤로 무장한 부하들이 몰려오고 있었다. 내려와. 아니면 나무째로 쓰러뜨려 주지. 타이탄의 목소리가 헬기 소리에 섞여 악마의 속삭임처럼 들려왔다. 민주는 위를 보았다. 헬기가 로프를 내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아래를 보았다. 타이탄이 웃고 있었다. 진퇴양난. 하늘에는 구원의 줄이, 땅에는 지옥의 입구가 열려 있었다. 민주는 결단해야 했다. 그는 거울을 주머니에 넣고 심호흡을 했다. 스텔라 대표님, 나무 뒤로 숨으십시오. 민준이 외쳤다. 그리고 그는 망설임 없이 나무 아래로 뛰어내렸다. 휙, 중력을 거스르는 낙하. 민주는 타이탄을 향해 몸을 날렸다. 이것은 도박이었다. 하지만 스텔라를 헬기에 태우기 위해서는 누군가 시간을 벌어야 했다. 크헉, 타이탄이 도끼를 휘두르려던 순간 민준의 발이 놈의 어깨를 밟고 미끄러지듯 착지했다. 쿵! 민준은 낙법으로 충격을 흡수하고 일어섰다. 타이탄과 민준의 눈이 정면으로 부딪혔다. 역시 제 발로 내려오는군. 칭찬해주지. 타이탄이 씩 웃으며 목을 꺾었다. 우두둑 소리가 났다. 스텔라는 보내줘. 원하는 건 나잖아. 민준이 자세를 잡으며 말했다. 그는 맨손이었다. 상대는 도끼를 든 거구의 괴물. 아니, 둘 다 데려간다. 하지만 순서는 네가 먼저다. 타이탄이 거대한 몸뚱이를 움직여 민준에게 돌진했다. 마치 전차가 밀고 들어오는 것 같았다. 민준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헬기가 내려오고 있는 것을 곁눈질로 확인했다. 3분. 구조대가 착륙해서 스텔라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시간. 민준은 그 3분 동안 이 괴물을 막아내야 했다. 죽어서라도 막아야 했다. 와라. 민준의 눈빛이 불타올랐다. 정글의 마지막 전투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타이탄의 거친 고함과 함께 거대한 도끼가 허공을 갈랐다. 붕 하는 파열음이 고막을 때렸다. 민준은 본능적으로 몸을 낮췄다. 도끼날이 그의 머리카락을 스치듯 지나가 뒤에 있던 나무 기둥에 깊숙이 박혔다. 퍽 나무 껍질이 사방으로 튀었다. 만약 1초라도 늦었더라면 상상도 하기 싫은 상황이었다. 민준은 바닥을 굴러 거리를 벌렸다. 진흙탕이 온몸을 덮쳤지만 차라리 다행이었다. 진흙은 몸을 미끄럽게 만들어 붙잡히는 것을 방지해준다. 그는 즉시 자세를 잡았다. 상대는 120kg이 넘는 거구. 리치도 길다. 정면 승부는 자살 행위였다. 도망치는 건 여전하군. 시궁지처럼. 타이탄이 나무에 박힌 도끼를 으드득 소리를 내며 뽑아내고 비릿하게 웃었다. 스텔라 대표님, 헬기 쪽으로 가십시오. 뒤돌아보지 말고 뛰세요. 민준은 시선을 타이탄에게 고정한 채 외쳤다. 하지만 민준 씨는 저는 신경 쓰지 마십시오. 대표님이 타야 저도 탑니다. 빨리. 스텔라는 입술을 깨물었다. 민준의 말이 맞았다. 그녀가 여기서 머뭇거리면 둘 다 죽는다. 그녀는 다리를 절며 헬기가 선회하고 있는 공터 쪽으로 힘겹게 움직였다. 어딜 가려고? 타이탄이 스텔라 쪽으로 몸을 틀었다. 그 순간 민준이 발치에 있던 돌멩이를 주워 타이탄의 얼굴을 향해 던졌다. 정확한 투구였다. 퍽! 돌멩이가 타이탄의 이마를 강타했다. 큰 타격은 아니었지만 시선을 돌리기엔 충분했다. 네, 상대는 나다. 한눈 팔지 마. 민준이 도발했다. 타이탄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놈은 도끼를 고쳐잡고 민준에게 돌진했다. 마치 성난 황소가 달려오는 듯한 위압감이었다. 머리 위에서는 헬기의 로터음이 점점 더 커지고 있었다. 두두 두두두 거대한 강풍이 정글의 나무들을 뒤흔들고 나뭇잎과 흙먼지가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상황이었다. 헬기 조종사는 울창한 나무들 때문에 착륙 지점을 찾지 못하고 상공에서 호버링을 하고 있었다. 스텔라는 간신히 숲을 빠져나와 공터에 섰다. 헬기는 바로 위에 있었지만 조종석에서는 바닥의 상황이 보이지 않았다. 조종사는 계속해서 고개를 돌리며 안전한 하강 지점을 찾고 있었다. 여기요, 여기란 말이에요. 스텔라가 손을 흔들었지만 헬기 소음과 바람 때문에 목소리는 묻혀버렸다. 조종사는 그녀를 발견하지 못한 채 기술을 돌리려 하고 있었다. 이대로라면
구조대는 착륙 불가 선언을 하고 돌아가 버릴지도 몰랐다. 안 돼, 가지마. 스텔라는 절망했다. 그때 주머니에 넣어두었던 콤팩트 거울이 손에 잡혔다. 민준이 했던 말이 떠올랐다. 빛의 반사, 조종사의 눈을 찔러야 한다. 스텔라는 떨리는 손으로 거울을 꺼냈다. 태양은 구름 사이로 간신히 얼굴을 내밀고 있었다. 그녀는 거울을 태양 쪽으로 향했다. 빛을 잡았다. 하지만 흔들리는 헬기의 조종석에 정확하게 빛을 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손이 심하게 떨렸다. 진정해, 스텔라. 넌 할 수 있어. 스텔라는 심호흡을 했다. 민준이 가르쳐줬던 조준법을 떠올렸다. V자 조준법. 그녀는 한 손으로 V자를 만들어 팔을 뻗었다. 목표물인 헬기를 손가락 사이에 위치시켰다. 그리고 다른 한 손으로 든 거울의 빛을 손가락 사이로 통과시켰다. 이렇게 하면 빛이 정확히 어디로 가는지 볼 수 있었다. 반짝, 빗줄기가 허공을 가르며 헬기 조종석 유리를 때렸다. 반짝, 반짝. 스텔라는 필사적으로 거울을 움직였다. SOS. 헬기 조종석에서 조종사가 눈을 찌푸리며 아래를 내려다보는 것이 보였다. 그는 손을 들어 눈을 가리더니 엄지를 치켜 세웠다. 신호를 확인했다는 의미였다. 봤어, 봤다고. 스텔라가 환호했다. 헬기가 천천히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다. 굵은 로프와 함께 구조용 카고가 내려오기 시작했다. 한편 민준과 타이탄의 싸움은 절정으로 치닫고 있었다. 민준은 철저히 방어 위주의 전술을 펼쳤다. 타이탄이 도끼를 휘두르면 피하고 주먹을 날리면 흘려보냈다. 언제까지 도망만 다닐 거냐? 타이탄이 숨을 헐떡이며 외쳤다. 그의 체력이 바닥나고 있었다. 무거운 도끼를 휘두르는 것은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이었다. 반면 민준은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체력을 비축하고 있었다. 힘은 쓰는 것이 아니라 흐르게 하는 것이다. 내 힘이 빠지길 기다렸구나. 민준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다. 그는 주위의 지형을 완벽하게 이용하고 있었다. 타이탄이 딛고 있는 곳은 아까 만들어 두었던 진흙덧 근처였다. 지반이 약했다. 타이탄이 마지막 힘을 쥐어짜 내 민준에게 덮쳐들었다. 민준은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놈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타이탄이 번쩍 팔을 뻗는 순간 민준은 타이탄의 팔꿈치 관절을 잡고 몸을 회전시켰다. 휙! 타이탄의 중심이 무너졌다. 그가 휘청하며 디딘 발밑은 이미 무르게 변한 진흙이었다. 푹! 타이탄의 한쪽 발이 진흙 구덩이에 깊숙이 박혔다. 젠장! 이런! 타이탄이 발을 빼려 했지만 진흙의 흡입력은 강력했다. 민준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타이탄의 오금을 발로 걷어찼다. 퍽! 거대한 몸뚱이가 한쪽 무릎을 꿇었다. 민준은 쓰러진 타이탄의 뒤로 돌아 목을 조르는 초크 기술을 시도하려 했다. 하지만 타이탄은 괴력을 발휘해 민준의 옷깃을 잡고 앞으로 내동댕이 쳤다. 민준은 바닥을 굴러 낙법을 했다. 흙투성이가 된 몸을 일으켰다. 온몸에 마디마디가 쑤셨다. 타이탄도 진흙에서 발을 빼내고 일어섰다. 놈의 눈에는 살기가 가득했다. 재밌는 놈이군. 인정해주지. 하지만 여기까지다. 타이탄이 허리춤에서 사냥용 단검을 꺼냈다. 도끼보다 빠르고 더 치명적인 무기였다. 그때였다. 민준씨 카고, 빨리. 스텔라의 외침이 들렸다. 구조용 카고가 지상 1m 높이까지 내려와 있었다. 스텔라는 타지 않고 카고를 붙잡은 채 민준을 기다리고 있었다. 먼저 타십시오. 제발. 민준이 외쳤지만 스텔라는 고개를 저었다. 같이 가요. 당신 없인 안 가. 그녀의 고집이었다. 민준은 이를 악물었다. 이 상황을 끝내야 했다. 3분의 골든타임. 이제 남은 시간은 1분도 채 되지 않았다. 타이탄도 상황을 파악했다. 헬기가 떠나기 전에 놈들을 잡아야 했다. 어딜 도망가? 타이탄이 스텔라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비겁하게도 약한 고리를 노린 것이다. 안 돼. 민준의 눈이 커졌다. 그는 전력을 다해 달렸다. 그의 몸이 허공으로 날았다. 타이탄이 스텔라를 건드리기 직전 민준이 타이탄의 허리를 끌어안고 바닥으로 굴렀다. 두 남자는 진흙탕 위에서 뒤엉켜 싸웠다. 주먹이 오가고 거친 숨소리가 섞였다. 헬기의 강풍이 두 사람을 덮쳐
눈을 뜰 수 없게 만들었다. 빨리 타십시오. 이건 명령입니다. 민준이 타이탄의 칼든 손을 막으며 외쳤다. 스텔라는 울면서 카고에 올라탔다. 올려, 빨리. 스텔라가 조종사를 향해 손짓했다. 카고가 서서히 올라가기 시작했다. 안 돼. 내 돈이. 타이탄이 스텔라를 놓치자 이성을 잃었다. 그는 민준을 밀쳐내고 카고를 향해 점프했다. 덥석 타이탄의 손이 카고의 바닥을 잡았다. 스텔라가 비명을 질렀다. 카고가 심하게 흔들렸다. 타이탄의 어마어마한 무게 때문에 헬기 전체가 휘청였다. 끈질긴 놈. 타이탄은 카고에 매달린 채 올라가고 있었다. 이대로라면 헬기가 추락하거나 타이탄이 스텔라를 끌어내리고 떨어질 것이다. 민준은 주위를 둘러보았다. 굵은 텐덩굴이 보였다. 그는 덩굴을 잡고 타잔처럼 몸을 날렸다. 목표는 타이탄의 다리였다. 휙! 민준의 몸이 타이탄의 발목을 휘감았다. 나, 이 자식아! 타이탄이 발버둥 쳤다. 하늘에는 헬기, 그 아래 카고에 매달린 타이탄, 그리고 그 타이탄의 다리에 매달린 민준. 기이하고 위태로운 인간 사슬이 만들어졌다. 같이 떨어지는 거다. 민준은 자신의 체중을 실어 아래로 잡아당겼다. 중력은 민준의 편이었다. 타이탄의 손가락이 하얗게 변했다. 아무리 괴력의 소유자라도 성인 남자 2명의 무게와 중력을 버티는 것은 불가능했다. 타이탄의 손이 카고에서 미끄러졌다. 후두둑, 세 사람은 엉킨 채 바닥으로 추락했다. 다행히 높이는 3m 정도였다. 아래에는 진흙과 덤불이 있어 충격을 흡수했다. 쿵! 바닥에 떨어진 충격으로 잠시 정적이 흘렀다. 스텔라는 카고 안에서 무사했지만 카고는 다시 지면으로 내려왔다. 민준과 타이탄은 서로 튕겨져 나가 떨어졌다. 민준은 휘청하며 일어섰다. 시야가 흐릿했다. 뇌진탕 증세가 온 듯했다. 하지만 쉴 수 없었다. 타이탄도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으며 일어나고 있었다. 이제 끝내자. 타이탄이 헉헉 숨을 몰아쉬었다. 그의 눈은 더 이상 돈이 목적이 아니었다. 순수한 분노와 살해였다. 민준은 자세를 낮췄다. 유도, 부드러움이 강함을 제압한다. 그는 마지막 남은 모든 힘을 단 한 번의 기술에 쏟아부을 생각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싸움이 아니었다. 지키려는 자와 빼앗으려는 자의 신념의 대결이었다. 와라, 민준이 손짓했다. 헬기의 프로펠러 소리가 배경음악처럼 웅장하게 울려 퍼졌다. 유능재간, 로능즈, 마지막 방어, 유도기술, 흑투성이가 된 두 남자가 서로를 노려보았다. 헬기의 강풍이 만들어낸 모래바람 속에서 그들은 마치 고대의 투사처럼 서 있었다. 타이탄의 호흡은 거칠었고 민준의 호흡은 얕고 빨랐다. 둘 다 한계였다. 하지만 정신력의 차이가 승패를 가를 터였다. 타이탄이 먼저 움직였다. 그는 더 이상 정교한 기술을 쓰지 않았다. 분노에 찬 야수처럼 양팔을 벌려 민준을 으스러뜨리기 위해 돌진했다. 죽어! 타이탄의 외침이 헬기 소리에 묻혔다. 그의 속도는 느려졌지만 중량감은 여전했다. 정통으로 부딪히면 뼈가 으스러질 위력이었다. 민준은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상대가 이성을 잃고 중심을 앞으로 쏟으며 달려오는 바로 그 순간 그는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타이탄의 정면으로 한 걸음 깊숙이 파고들었다. 죽음으로 들어가는 것과 다름없는 대담한 움직임이었다. 타이탄의 눈이 커졌다. 놈의 팔이 민준의 어깨를 잡으려는 찰나 민준은 타이탄의 도복깃을 잡았다. 왼손으로는 소매를, 오른손으로는 가슴깃을, 그리고 동시에 자신의 몸을 180도 회전시켰다. 등을 보였다. 상대에게 등을 보이는 것은 무술에서 가장 위험한 행동이지만 유도에서는 가장 치명적인 공격의 시작이다. 민준의 등과 타이탄의 가슴이 틈없이 밀착되었다. 업어치기. 민준이 마음속으로 외쳤다. 그는 무릎을 구부려 자신의 중심을 타이탄의 허리 아래로 낮췄다. 지렛대의 원리였다. 민준의 엉덩이가 받침점이 되었다. 달려오던 타이탄의 관성은 작용점이 되었다. 민준은 구부렸던 무릎을 펴는 동시에 상체를 앞으로 숙였다. 그리고 잡은 옷깃을 전력으로 당겼다.
쿵! 타이탄의 거대한 몸이 공중으로 떠올랐다. 물리 법칙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120kg의 거구가 마치 깃털처럼 허공을 날았다. 세상이 뒤집히는 감각. 쾅! 지구가 울리는 듯한 굉음과 함께 타이탄의 등이 바닥에 내다 꽂혔다. 낙법을 할 틈도 없었다. 완벽한 한판이었다. 폐 속의 공기가 강제로 빠져나가 컥 하는 신음조차 내지 못했다. 그의 눈동자가 풀리고 의식이 끊어질 듯 흔들렸다. 민주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쓰러진 타이탄의 팔을 꺾어 누르기 자세에 들어갔다. 제압, 상대가 완전히 항복하거나 의식을 잃을 때까지 놓지 않는 굳히기 기술이었다. 끝났다. 민준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타이탄의 귀에 속삭였다. 타이탄은 저항했지만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충격으로 인해 신경이 마비된 듯했다. 그때 하늘에서 로프를 타고 검은 그림자들이 쏟아져 내렸다. 인터폴이었다. 무기 버리고 투항해. 움직이면 쏜다. 엎드려. 무장한 국제경찰의 특수 요원들이었다. 그들은 순식간에 현장을 장악했다. 타이탄의 부하들은 이미 숲속에서 매복조에게 체포된 상태였다. 요원들이 다가와 민준의 밑에 깔린 타이탄에게 수갑을 채웠다. 상황 종료. 용의자 확보. 요원이 무전을 쳤다. 민준은 그제야 타이탄을 놓고 몸을 일으켰다.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했다. 민준 씨, 카고에서 내린 스텔라가 울면서 달려왔다. 그녀는 진흙 범벅이 된 민준을 와락 끌어안았다. 그녀의 깨끗한 옷도 진흙으로 더러워졌지만 그녀는 신경 쓰지 않았다. 바보, 정말 죽는 줄 알았잖아요. 약속했지 않습니까? 지켜드리겠다고. 민준이 훗 하고 웃으며 스텔라의 등을 토닥였다. 그의 손은 덜덜 떨리고 있었다. 아드레날린이 빠져나가자 극도의 피로가 몰려왔다. 괜찮으십니까, 박민준 팀장님? 팀장급으로 보이는 요원이 다가와 경례를 했다. 프랑스 지부에서 파견된 요원입니다. 스텔라 대표님의 실종 신고를 접수하고 위성 추적을 통해 쫓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보낸 거울 신호 덕분에 정확한 위치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늦지 않아 다행입니다. 민준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의료팀, 이쪽에 부상자다. 요원들이 민준과 스텔라를 헬기로 안내했다. 스텔라는 다리를 절면서도 민준의 손을 놓지 않았다. 가요, 우리 집으로 가요. 두 사람은 요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헬기에 탑승했다. 프로펠러 소리가 다시 거세졌다. 기체가 두둥실 떠올랐다. 발 아래로 그들이 사투를 벌였던 녹색의 정글이 점점 작아졌다. 헬기 안에서 응급처치가 시작되었다. 의무병이 스텔라의 발목에 붕대를 감고 민준의 찢어진 상처를 소독했다. 화끈거리는 통증이 오히려 살아있음을 실감케 했다. 민준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끝없이 펼쳐진 녹색의 바다. 저 지옥 같은 곳에서 그들은 3일을 버텼다. 아니, 승리했다. 단순히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서로를 지켜냈다. 민준 씨, 스텔라가 핫팩을 쥔 손으로 민준의 손을 덮었다. 고마워요. 당신은 내 생명의 은인이에요. 제 직업입니다. 아니, 직업 그 이상이었어요. 아까 나를 위해 뛰어내릴 때 알았어. 당신은 계약 때문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을 위해 싸웠다는 거. 스텔라의 눈빛은 진지했다. 민준은 더 이상 그녀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맞습니다. 대표님을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2번 다시 소중한 사람을 잃는 경험을 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민준의 고백이었다. 무뚝뚝하지만 진심이 담긴 말이었다. 스텔라의 얼굴에 붉은 홍조가 퍼졌다. 그럼 앞으로 우리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죠? 고용주와 경호원 아니면 스텔라가 말끝을 흐리며 민준을 바라보았다.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할 것 같네요. 위험 수당도 추가해야 하고 그리고 근무 조건도 바꿔야겠습니다. 어떻게요? 24시간 밀착 경호, 평생 계약으로. 민준의 말에 스텔라가 풋 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헬기 소음 속에서도 그녀의 웃음소리는 청아하게 울렸다. 접수했어요. 프로포즈한 거예요. 스텔라가 민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민준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긴장이 풀리자 두 사람 모두에게 졸음이 몰려왔다. 헬기는 저녁 노을을 향해 날고 있었다.
붉게 물들어가는 하늘이 그들의 생환을 축복해주는 듯했다. 3분의 골든타임. 그것은 위기의 순간을 의미하는 말이었지만 이제 그들에게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기적의 시간으로 기억될 것이다. 주무십시오. 도착하면 깨워드리겠습니다. 민준이 낮게 속삭였다. 아니, 안 잘래요. 이 순간을 기억하고 싶어요. 스텔라는 민준의 손과 깍지를 꼈다. 꽉 맞잡은 두 손. 어떤 수갑보다 단단하고 어떤 로프보다 강인한 인연의 매듭이었다. 정글은 이제 아득히 멀리 사라지고 도시의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문명의 빛이었다. 일상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지만 그들의 일상은 이전과 같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더 강해졌고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가디언, 수호자. 민준은 이제 스텔라만의 가디언이 아니었다. 스텔라 역시 민준의 텅 빈 마음을 지켜줄 가디언이 되었다. 서로가 서로를 지키는 방패.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기술임을 두 사람은 깨닫고 있었다. 1년이라는 시간은 많은 것을 바꾸었다. 계절은 4번 바뀌었고 정글의 기억은 아련한 꿈처럼 멀어졌다. 하지만 어떤 기억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선명해지기도 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최고급 주상복합 건물의 펜트하우스. 넓은 거실 한편에 마련된 개인 트레이닝 룸에서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다. 기합 소리와 함께 날렵한 그림자가 허공을 갈랐다. 스텔라였다. 그녀는 하얀 도복을 입고 있었다. 땀으로 젖은 머리카락이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맹수처럼 살아있었다. 그녀의 맞은편에는 박민준이 서 있었다. 그는 뒷짐을 진 채 여유로운 표정으로 스텔라의 공격을 기다리고 있었다. 자세가 너무 높습니다. 중심을 낮추십시오. 민준의 조언이 떨어지자마자 스텔라가 파고들었다. 그녀는 민준의 멱살을 잡는 척하며 시선을 위로 끌어당기고 순식간에 몸을 낮춰 발기술을 시도했다. 밭다리 걸기. 1년 전 정글에서 민준에게 배운 바로 그 기술이었다. 하지만 민준은 만만치 않았다. 그는 스텔라의 발이 들어오는 타이밍에 맞춰 살짝 뒤로 물러나 중심을 흐트러뜨렸다. 그리고 부드럽게 그녀의 팔을 당겨 균형을 무너뜨렸다. 쿵! 스텔라가 매트 위로 넘어졌다. 하지만 내동댕이 쳐진 것이 아니라 민준이 안전하게 받쳐준 덕분에 충격은 없었다. 아, 또 졌네. 민준 씨는 정말 틈이 없다니까. 스텔라가 매트의 대자로 뻗어 투덜거렸다. 숨을 헐떡이는 그녀의 얼굴은 상기되어 있었지만 그 표정은 더없이 밝아 보였다. 민준이 미소 지으며 손을 내밀었다. 많이 늦었습니다. 방금 페이크 동작은 아주 좋았습니다. 저도 하마터면 속을 뻔했습니다. 거짓말쟁이. 눈 하나 깜짝 안 했으면서. 스텔라는 민준의 손을 잡고 일어섰다. 단단하고 우직한 손. 1년 전 정글에서 그녀를 이끌어주었던 바로 그 손이었다. 그 손의 온기는 여전히 따뜻했다. 진심입니다. 1년 전에는 제 등 뒤에 숨기 바쁘셨던 분이 이제는 저를 넘어뜨리려 하시니까요. 괄목상대라는 말이 딱 맞네요. 그때의 스텔라는 잊어줘요. 이제 내 몸은 내가 지킬 거야. 가디언 재단 대표가 약해서야 쓰나. 스텔라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그녀는 정글에서 돌아온 후 인생의 항로를 완전히 바꾸었다. 단순히 에너지 기업의 오너가 아닌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투자하기로 결심한 것이다. 그녀는 사제를 털어 가디언 재단을 설립했다. 전 세계의 분쟁 지역에 있는 여성과 아동들에게 호신술과 생존 기술을 교육하고 안전 장비를 지원하는 비영리 단체였다. 그리고 그 재단의 상임 이사이자 보안 총괄 책임자가 바로 박민준이었다. 오늘 오후에 있을 이사회 준비는 다 되셨습니까? 이번에 발표할 휴대용 태양광 정수 키트 반응이 뜨거울 것 같은데요. 민준이 수건을 건네며 물었다. 네, 이것도 민준 씨 아이디어잖아요. 정글에서 우리가 썼던 방식 그대로 제품화한 거니까. 그게 수만 명의 목숨을 구한다니 생각만 해도 짜릿하지 않아요? 스텔라는 물을 마시며 창밖을 내다보았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들어왔다. 평화로운 풍경이었다. 문득 1년 전 그날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흙탕물을 마시고 벌레를 피해 잠을 청했던 밤들. 타이탄은 어떻게 됐어요? 항소심 결과 나왔다면서요?
스텔라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네, 오늘 아침에 연락받았습니다.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여죄가 너무 많아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될 겁니다. 2번 다시 세상 빛을 보지는 못할 겁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악몽의 주역은 사라졌다. 이제 정말로 끝난 것이다. 시원하네요. 그런데도 가끔 꿈에 나와요. 그 도끼를 들고 쫓아오는 꿈. 스텔라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트라우마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몸의 상처는 아물었어도 마음의 흉터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민준이 다가와 스텔라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럴 때마다 제가 깨워드리지 않습니까? 악몽은 현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옆에 제가 있으니까요. 알아. 그래서 당신이 필요해. 나의 수면제이자 알람시계. 스텔라가 민준의 품에 머리를 기댔다. 땀 냄새가 섞여 있었지만 어떤 향수보다 편안했다. 샤워하고 나가요. 오늘 데이트하기로 했잖아요. 1주년 기념. 네, 예약해뒀습니다. 이번엔 정글 요리 말고 진짜 맛있는 거 사드리겠습니다. 기대할게요. 두 사람은 말끔한 정장 차림으로 남산타워가 보이는 레스토랑에 앉아 있었다. 붉은 저녁 노을이 도시를 물들이고 있었다. 1년 전 헬기에서 봤던 바로 그 노을빛이었다. 하지만 그때와 다른 점은 지금 그들의 앞에 놓인 것이 생존을 위한 전투 식량이 아닌 근사한 스테이크와 와인이라는 점이었다. 건배할까요? 스텔라가 와인잔을 들었다. 무엇을 위해? 우리의 골든타임을 위해. 쨍! 하고 유리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울렸다. 민준 씨, 그거 알아요? 보통 골든타임은 사고가 났을 때 생사를 가르는 시간을 말하잖아요. 스텔라가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말했다. 그렇죠. 응급처치에서는 가장 중요한 3분, 5분을 말합니다. 그런데 나한테 골든타임은 의미가 좀 달라졌어. 당신을 만났던 그 3일, 당신이 내 손을 잡고 뛰기 시작했던 그 순간, 그게 내 인생을 바꾼 골든타임이었어요. 스텔라의 눈빛이 진지하게 빛났다. 죽음의 문턱에서 만난 인연은 인생의 방향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그녀는 더 이상 성공과 돈만 돋는 냉혈한 CEO가 아니었다.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사랑할 줄 아는 따뜻한 사람이 되었다. 민주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하나 꺼냈다. 화려한 보석 상자가 아니었다. 우직한 나무를 깎아 만든 작은 상자였다. 이게 뭐예요? 스텔라의 눈이 커졌다. 열어보세요. 스텔라가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다이아몬드 반지 대신 조금 독특한 것이 들어있었다. 매듭이었다. 알록달록한 튼튼한 끈으로 정교하게 엮은 매듭 팔찌. 중앙에는 작은 나침반이 펜던트처럼 달려 있었다. 이건 파라코드, 낙하산 줄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튼튼한 끈이죠. 제가 직접 엮었습니다. 민준이 멋쩍은 듯 코를 긁적였다. 비싼 다이아몬드는 언제든 사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제 분신 같은 겁니다. 정글에서 우리가 신발끈 하나로 살아남았듯이 이 끈이 당신과 나를 영원히 이어줄 겁니다. 그리고 위급할 땐 이걸 풀어서 쓰면 됩니다. 200kg까지 버틸 수 있으니까요. 스텔라는 웃음을 터뜨렸다. 눈가에 물기가 맺혔다. 세상에서 가장 박민준다운 프로포즈였다. 실용적이면서도 어떤 보석보다 로맨틱한 여전한의 직업병. 프로포즈 선물도 생존 장비라니 마음에 안 드십니까? 아니, 세상에서 제일 마음에 들어요. 스텔라가 손목을 내밀었다. 민주는 그녀의 손목에 팔찌를 채워주었다. 스텔라의 하얀 손목과 파라코드 팔찌가 묘하게 잘 어울렸다. 박민준 씨, 나랑 약속 하나 해요. 어떤 약속입니까? 앞으로 어떤 위기가 와도 당신 혼자 희생하려고 하지 말아요. 헬기에서 뛰어내렸을 때처럼 나 때문에 목숨 버리는 짓 하지 말라고요. 스텔라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다.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그녀에게 아픈 트라우마였다. 민준이 자신을 위해 희생하려 했던 그 뒷모습이 너무나 슬펐기 때문이다. 우리는 파트너잖아요. 파트너는 같이 싸우고 같이 사는 거야. 혼자 영웅놀이하는 게 아니라. 민주는 스텔라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그 손등에 입을 맞췄다. 약속합니다. 이제 혼자 뛰어내리지 않겠습니다. 당신 옆에서 당신과 보폭을 맞춰 걷겠습니다. 평생.
민준의 눈에 깊은 신뢰와 사랑이 담겨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고독한 늑대가 아니었다. 지켜야 할 사람이 있고 자신을 지켜주는 사람이 있는 가디언이었다. 좋아. 합격. 스텔라가 환하게 웃었다. 식사를 마친 두 사람은 남산의 산책길을 걸었다. 밤 공기가 시원했다. 민주는 스텔라의 손을 잡고 걷는 속도를 맞췄다. 스텔라의 발목은 완벽하게 나았지만 민주는 여전히 그녀가 발을 헛디딜까 세심하게 신경 썼다. 민준 씨, 저기 봐요. 스텔라가 밤하늘을 가리켰다. 서울의 불빛 때문에 별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밝은 달이 떠 있었다. 밝네요. 정글에서 봤던 달처럼. 그때는 저 달을 보면서 살려달라고 빌었는데 지금은 무슨 소원을 빌었습니까? 안 빌었어요. 이제 다 이루어졌으니까. 스텔라가 민준의 팔에 매달리며 말했다. 당신이 내 소원이었는걸. 두 사람은 멈춰서서 서로를 바라보았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소음도 도시의 자동차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서로의 숨소리와 심장 박동 소리만이 느껴졌다. 민준이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스텔라는 눈을 감았다. 두 사람의 입술이 포개졌다. 정글에서의 첫 키스가 생존을 위한 절박함이었다면 지금의 키스는 미래를 향한 따뜻한 약속이었다. 입술이 떨어지고 민준이 스텔라의 이마를 맞대며 속삭였다. 사랑합니다, 스텔라. 나도 사랑해요, 나의 가디언. 두 사람은 다시 걷기 시작했다. 수많은 인파 속으로. 하지만 이제는 절대 길을 잃지 않을 두 사람의 뒷모습이 멀어져 갔다. 그들의 인생에는 앞으로도 수많은 위기가 찾아올 것이다. 때로는 폭풍우가 몰아치고 때로는 칠흑 같은 어둠에 갇힐지도 모른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서로를 지켜줄 3일의 골든타임, 함께라는 기술이 있었으니까. 이것은 끝이 아니다.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생존기, 아니 행복기의 시작이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눈물콕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